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서 아날리시스 모델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ant Velocity면은 constant가 이제 상수,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벨라서리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Constant Velocity면은 뭔가 우리나라 말로 상수 속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등속도라고 합니다. 등속도. 등이 같다. 처음이랑 나중이랑 중간이랑 계속 똑같다. 속도가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다. 그래서 등속도라고 하고요. 등속도 하에서의 particle, 입자. 그리고 이제 아날리시스 모델이면은 분석을 이 마델링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하자 이거죠. 분석을 간단하게 마델링 한다. In section 1-2, we discussed the importance of making models. As mentioned there, a particular important model used in the solution to physics problem is an analysis model. An analysis model is a common situation that occurs time and again when solving physics problems. Because it represents a common situation, it also represents a common type of problem that we have solved before. When you identify an analysis model in a new problem, the solution to the new problem can be modeled after that of the previously solved problem. Analysis models help us to recognize those common situations and guide us towar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e form that an analysis model takes is a description of either 1. The behavior of some physical entity, or 2. The interaction between that entity and environment. When you encounter a new problem, you should identify the fundamental details of the problem, ignore details that are not important, and attempt to recognize which of the situations you have already seen that might be used as a model for the new problem. For example, suppose an automobile is moving along a straight freeway at a constant speed. Is it important that it is an automobile? Is it important that it is a freeway? If the answers to both questions are no, but the car moves in a straight line at a constant speed, we model the automobile as a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which we will discuss in this section. Once the problem has been modeled, it is no longer about an automobile. It is about a particle undergoing a certain type of motion, a motion that we have studied before. 자, 저희 섹션 1.2에서 마델링 배웠었는데 이때 making models, 모델을 만든다. 즉 마델링 한다는 얘기죠. 마델링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물리학 문제 풀 때 특별하게 또 중요한 그런 모델이 아날리시스 모델이에요. 이 아날리시스 모델이 뭐냐? 예를 들어 조금씩 다른 여러 물리학 문제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알고 봤더니 원리는 좀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원리적으로 공통된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 같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다. 간단하게 바꾸면은 결국 남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다. 그래서 그렇게 공통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바꿔 푸는 방법이,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아날리시스 모델 방법이죠. 그래서 뭔가 공통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푸는 방법도 공통적이고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문제에서 그런 공통적인 것들을 딱 알아차렸다. 즉 아날리시스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도 결국에는 이전에 풀었던 풀이 방법과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모형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물론 이제 비슷한 문제죠 애초에, 그런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고요. 따라서 결국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된다. 자, 뒤에 나오는 아날리시스 모델들을 한번 예시로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 아날리시스 모델이 취하는 형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physical entity, 엔티티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physical entity는 어떤 물리적 대상, 그래서 물리적 대상의 행동 방식이거나 2번 그 물리적 대상과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날리시스 모델 적용해 보면서 파악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문제를 마주쳤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정말 핵심적인 디테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로 안 중요한 디테일들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안 중요한 것들 버리고 정말 본질적인 것들만 딱 남겨놓으면은 이 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이 문제 예전에 풀어본 거잖아 해서 그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푸는 방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한 대가 일정한 속력으로 일직선의 프리웨이면은 어떤 고속도로의 한 일종이에요. 그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일직선의 프리웨이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어떤 자동차 한 대가.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고 어떤 게 좀 버려도 되는 디테일인지. 그렇게 했을 때 오토모바일, 자동차인 게 중요한가? 그리고 또 그 자동차가 프리웨이, 어떤 특정 종류의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게 중요한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안 중요하다. 반면에 그 대상이 스트레이트 라인, 일직선으로, 그리고 컨스탄트 스피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이제 이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죠. 뭐 그 대상이 뭐가 됐든 간에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일정한 속력인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자동차인 거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자동차를 그냥 파리클, 입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기가 없고 질량만 있는 입자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컨스탄트 벨라시티,
벨라서리가 이제 벡터량이죠. 벡터 퀀티티인데 컨스탄트니까 이제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벨라서리면은 얼마나 빠른지와 어느 방향인지 그 두 가지 갖고 있는 물리량인데, 즉 얼마나 빠른지는 이 벨라서리의 매그니튜드, 그다음 어느 방향인지는 이 벨라서리가 어떤 방향인지. 물론 지금 1차원 운동에서는 플러스 x 방향이냐 마이너스 x 방향이냐 뭐 그런 차이죠. 그런데 이제 벨라서리 벡터량이 안 바뀐다 이거니까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스트레이트 라인인데 컨스탄트 스피드라는 얘기예요. 스트레이트 라인이다. 뭐 좌회전, 우회전, 뭐 하늘로 날기, 내리막길로 가기 이런 거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컨스탄트 스피드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앞으로 잘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일직선상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일직선상이니까. 그런데 컨스탄트 스피드면은 스피드가 안 변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도 못 갑니다. 그냥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in a straight line의 constant speed이면은 그럼 이제 그게 constant velocity랑 이제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번 섹션에서 좀 잘 다뤄볼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안 중요한 뭐 오토모바일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죠. 그리고 프리웨이 특정 종류의 고속도로인 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냥 이 오토모바일 자동차 대신에 파리클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 프리웨이 대신에 그냥 일직선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콘스탄트 스피드인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콘스탄트 벨로시티로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문제들도 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풀릴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새로운 문제 만났을 때도 이 새로운 문제가 파리클 언더 콘스탄트 벨로시티 상황이구나 하면은 이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기존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날리시스 모델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모델링 적용하면은 더 이상 이제 오토모바일 자동차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파리클일 뿐이고, 파리클이 특정 타입의 움직임, 특정 타입의 모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다뤄본, 따라서 풀이법도 알고 있는. 이어서 This method is somewhat similar to the common practice in the legal profession of finding legal precedents. If a previously reserved case can be found that is very similar legally to the current one, it is used as a model, and an argument is made in court to link them logically. The finding in the previous case can then be used to sway the finding in the current case. We will do something similar in physics. For a given problem, we search for a physics precedent, a model with which we are already familiar and tha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problem. 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새로 마주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거 찾아내서 기존 방법을 적용하는 이런 방식, 뭔가 법조인들이 기존 판례 찾는 거랑 비슷하죠. 법적인 선례, 판례. 그래서 현재 사안이랑 법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이전에 해결된 그런 케이스를 찾으면은 그 이전에 해결된 그런 케이스를 모델로 삼아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연결 지을 수가 있겠죠. 법정에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 케이스에서의 어떤 파인딩들, 발견들을 현재 케이스의 파인딩들, 어떤 뭐 쟁점 사안 같은 거, 그런 쟁점 사안을 흔드는데, 영향을 주는데 이전 케이스의 어떤 쟁점들이 사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례 대신에 물리적인 선례를 찾고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모델을 통해서 현재 문제에 적용한다. 이어서 All of the analysis models that we will develop are based on four fundamental simplification models. The first of the four is the particle model discussed in the introduction to this chapter. We will look at a particle under various behaviors and environmental interactions. Further analysis models are introduced in later chapters based on simplification models of a system, a rigid object, and a wave. Once we have introduced these analysis models, we shall see that they appear again and again in different problem situations. 자, 우리가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하는 모든 아날리시스 모델들은 4개의 어떤 기초적인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에 기반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클 모델이죠. 그래서 물리적 대상의 다양한 behaviors,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직선으로 움직이는지, 뭐 곡선 따라 움직이는지, 그리고 물리적 대상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리클 모델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중 챕터들에서 나오는, 아까 처음에 이제 아날리시스 모델이 4가지 펀더먼털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에 기반한다고 했었는데, 이 4가지 펀더먼털 심플리피케이션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파리클 모델이었는데, 이 파리클 모델 말고 시스템이나 리지드 오브젝트나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에 기반하는 나머지 분석 모델들도 추후 챕터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날리시스 모델들 한번 배우고 나면은 앞으로 많은 문제들에서 이 모델 또 나왔네 계속 나오네, 이런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When solving a problem, you should avoid browsing through the chapter looking for an equation that contains the unknown variable that is requested in the problem. In many cases, the equation you find ma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problem you are attempting to solve. It is much better to take this first step, identify the analysis model that is appropriate for the problem. To do so, think carefully about what is going on in the problem and match it to a situation you have seen before. Once the analysis model is identified, there are a small number of equations from which to choose that are appropriate for that model. Sometimes it's only one equation. Therefore, the model tells you which equation to use for the mathematical representation.
자, 이제 여기에 몇몇 분들한테 굉장히 좀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뭐 속도를 구해라, 만약에 속도를 구하는 문제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막 찾으면서, 지금 챕터 2 막 찾으면서 속도 관련된 공식들 막 찾는 분이 있어요. 어떤 공식에 대입해야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이 챕터 2 막 뒤지면서 공식들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란 얘기죠.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이 찾는 그 공식들은 여러분이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랑 별로 상관이 없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 지금 문제에 적절하게 해당되는 아날리시스 모델이 뭔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제 아날리시스 모델을 찾았으니까 이전에 풀었던 그런 방식에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아날리시스 모델을 찾으면은 이 아날리시스 모델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퀘이션들이 있거든요.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챕터 뒤지면서 막 그런 속도 들어간 공식들 막 죄다 찾아내지 말고, 일단 지금 그 문제 상황이 어떤 아날리시스 모델과 연관이 있는지, 어떤 아날리시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그 아날리시스 모델에서는 명확하게 몇 개의 방정식이 딱 쓰이거든요. 그런 어떤 전형적인 문제 상황 풀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정식들을 적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방정식들이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섹션 1.2 할 때 여러 가지 리프레젠테이션도 배웠었는데, 결국엔 문제 푼다는 게 이 적절한 매스메리컬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날리시스 모델이 자연스럽게 이런 매스메리컬 리프레젠테이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첫 번째 아날리시스 모델 적용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Let us use equation 2 to build our first analysis model for solving problems. We imagine a particle moving with a constant velocity. The model of a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can be applied in any situation in which an entity that can be modeled as a particle is moving with a constant velocity. This situation occurs frequently, so this model is important. 자, 이퀘이션 2.2면은 average velocity 같거든요. 네, 요거죠. average velocity.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종류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날리시스 모델을 만들어 볼 건데, 그게 바로 이퀘이션 2.2. 이 average velocity 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constant velocity. 일정한 속도니까 속력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죠. 방향이 안 바뀌니까 당연히 일직선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입자를 상상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모델로 만든 게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모델은 an entity, 어떤 물리적 대상이 particle로 모델링 될 수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만 하면은 이런 경우에 모든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이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시츄에이션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모델이 매우 중요하다. 자, 파티클의 벨라서리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어떤 한 타임 인터벌을 생각했을 때, 어떤 한 시간 간격을 생각했을 때,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이 벨라서리가 컨스탄트니까 그 시간 간격 동안에 인스탄테니어스 벨라서리, 이 벨라서리 값이 안 바뀌죠.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은데 그 값이 또 뭐랑 똑같냐면은 그 시간 간격에서의 에버리지 벨라서리와도 똑같죠. 그래서 그 시간 간격 내내 에버리지 벨라서리, 인스탄테니어스 벨라서리 다 똑같다. 일정하다. 즉 Vx, 그냥 벨라서리가 에버리지 벨라서리와 같다. 그래서 이퀘이션 2.2 요식이었죠. 요식에서 에버리지 벨라서리 자리에다가 Vx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델타 x 디스플레이스먼트죠. changes of position, 이 델타 x가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xf 빼기 xi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쓰면은 Vx는 델타 t분의 xf 빼기 xi인데, 내가 만약에 xf가 궁금하다, 파이널 포지션이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 딱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의 위치가 궁금하다 하면은 딱 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식을. 그럼 양변에 델타 t 곱하면은 vx 델타 t, 얘가 xf 빼기 xi니까 xf로 정리하면은 xf는 xi 더하기 vx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This equation tells us that the position of the particle is given by the sum of its original position xi at time t equals 0 plus the displacement vx delta t that occurs during the time interval delta t. In practice, we usually choose the time at the beginning of the interval to be ti equals 0 and the time at the end of the interval to be tf equals t. So our equation becomes 2.7. 자,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t는 0이 이렇게 ti로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은 이 방정식은 파티클의 포지션이, 파티클의 이제 파이널 포지션 말하는 거죠. 이 파티클의 최종 위치가 xi와 vx 델타 t의 합이다. 여기서 이 xi가 오리지널 포지션이고요. 처음 시간에서의 위치, 이니셜 타임. 그래서 이 xf가 xi 더하기 이 vx 델타 t, 얘가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왜냐면은 지금 이 델타 x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이 델타 t 왼쪽으로 딱 보내주면은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이 델타 x죠. 따라서 이 식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현재 위치는 혹은 최종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변한 위치만큼 더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야 너 어디야 했을 때 아 나 원래 2m였었는데 4m만큼 더 갔어. 그래서 현재 6m야. 이제 이런 뜻이죠. 처음 위치가 2m, 변한 위치가 4m. 그래서 현재 위치, 최종 위치가 6m.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식 쓸 때 처음 시간 그냥 0이라고 쓸 때가 많죠. 그래서 ti를 0이라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 xf도 어떻게 보면은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xf가 의미하는 게 tf일 때의 위치죠. 그런데 이 tf를 그냥 간단하게 나중 시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특정 시각, 내가 원하는 시각 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델타 t도 델타니까 이제 나중값 빼기 처음값인데 처음값을 보통 그냥 0으로 두고 나중값을 그냥 현재 시간 혹은 뭐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t로 딱 두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t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t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Equation 2.6 and 2.7 are the primary equations used in the model of a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Whenever you have identified the analysis model in a problem to be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you can immediately turn to these equations. 자, 이퀘이션 2.6이랑 2.7 이 두 개의 식이 아날리시스 모델인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이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모델에 주로 쓰이는 두 개의 식이에요. 이거 두 개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좀 살펴봤더니 아 이거 그거네,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이 아날리시스 모델이네 라고 이제 파악을 하면은 그러면 이 두 개의 식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이런 식 저는 이제 외웠다기보다는 이해가 되고 그리고 많이 쓰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졌는데, 근데 뭐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차라리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요거 있죠, 요거. 이건 정의죠. 그 이점이 가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는이 아니라 짝대기 3개예요. is defined as 이렇게 정의된다.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constant velocity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 vx average가 vx로 바뀌고 그 다음에 델타 x는 xf 빼기 xi로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뀌고 이 델타 t도 tf 빼기 ti로 쓸 수 있는데 ti 보통 0으로 두고 tf를 보통 t라고 딱 두면은 이렇게 바뀐다. 차라리 이제 이걸 외우기보다 이런 과정을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쉬워집니다, 물리가.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다고 중요하다고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어서 Figure 2.5 is a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On this position time graph, the slope of the line representing the motion is constant and equal to the magnitude of the velocity. Equation 2.7, which is the equation of a straight line, is the mathematical representation of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model. The slope of the straight line is Vx and the y-intercept is xi in both representations. 자, 그림 2.5면은 요거죠. 보시면은 partition time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under constant velocity, 일정한 속도, 등속도일 때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partition time 그래프에서 어떤 곡선, 컬브가 있으면은 그 곡선의 탄젠트 라인, 접선, 그리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즉 슬로프가 벨라서리죠. 인스탄테니스 벨라서리. 그런데 지금 그 인스탄테니스 벨라서리 줄여가지고 그냥 벨라서리가 일정하다, 즉 이런 어떤 컬브가 있는데 모든 점에서 접선의 슬로프, 접선의 길이가 일정하다 라고 하면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고요. 그래서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상황에서는 이렇게 partition time 그래프에서의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이고요. 그리고 그 길기 값이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average velocity 혹은 instantaneous velocity, 그냥 벨라서리랑 같죠. 그리고 이퀘이션 2.7을 봐도 얘가 이제 직선 의미하는 일차함수식이죠. 마치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여기서 이제 ax랑 b 위치 바꾸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뭔가 이렇게 대응되죠. 이 y는 b 플러스 ax 그래프가 이렇게 x축, y축에 있을 때 y 절편이 b, 기울기가 a인 그래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요 식이랑 이 그래프랑 잘 일치하죠. 마치 이제 이렇게. 그래서 xi가 y절편, 여기서 이제 y축이 아니라 x축이니까 뭐 x절편이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뭐 x절편이나 혹은 혼동이 없게 세로축 절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책에서는 y절편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기울기 의미하는 이 vx 값이 이 기울기 의미한다.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이랑 잘 맞아 떨어지죠. 이어서 In the opening storyline,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model was represented by the part of the motion taking place at fixed speed. You found in the storyline that the time intervals between poles were always the same in this case. Is this result consistent with equation 2.7? Example 2.4 below shows a numerical application of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model. 자, 이 챕터 시작할 때 오프닝 스토리라인이 어땠었냐면은 이게 이제 도로라고 할게요. 도로에 가로등이나 뭐 전봇대나 이런 막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서 있죠. 이때 이렇게 친구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옆에 타가지고 스마트폰 꺼내서 이렇게 폴과 폴 사이 지날 때마다 뭐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막 측정하고 있죠.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처음엔 자동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죠. 근데 물론 이제 도로가 이렇게 스트레이트 라인이어가지고 애초에 방향 못 걷기 때문에 컨스탄트 스피드일 뿐만 아니라 컨스탄트 벨라서리죠. 그래서 처음에 컨스탄트 벨라서리로 가다가 저 멀리 여기 어딘가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속도 이렇게 줄였다가 신호등 지나서 다시 이제 가속을 하죠. 쭉 빠르게. 그러다 마지막에는 컨스탄트 벨라서리로 가고, 그래서 이 오프닝 스토리 라인에서 뭐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일정하게 가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일정한 속도로 가는 상황에
이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라서리 모델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갈 때는 제가 스마트폰에서 스탑워치로 폴과 폴 사이 지날 때마다 걸린 시간 측정할 때 항상 그 걸린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쿠에이션 2.7과 잘 부합하는가? 이 식과 제가 폴과 폴 사이 지날 때마다 측정한 시간이 항상 일정했다는 그런 점이 이 식이랑 잘 일치하는가? 자, 제가 이 식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이 그림이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이 자동차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뭐 일정한 속력으로 가거나 다양한 상황이 있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경우만 살펴볼게요.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한정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폴과 폴 사이 지날 때마다 측정한 그 시간이 일정했던 거랑 이 식이랑 일치가 잘 되는가 하면은 일단 폴과 폴 사이 지난다는 게 뭐 어디 기준으로 지나는 거지? 이렇게 자동차 뒷부분이 딱 지나가면은 다 지난 건가? 좀 뭔가 복잡해지죠. 따라서 이렇게 파티클 모델로 쓰면은 이런 걱정이 없죠. 자, 만약에 처음 위치가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가 처음 위치 xi 그리고 컨스탄트 벨라서리니까 이 vx 값 일정하죠. 그리고 처음 위치니까 이때 시간을 t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지나갈 때 델타 t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지금 폴과 폴 사이 지나갈 때 이 걸린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도 이렇게 다 일정하겠죠. 그러면 처음 시간이 0초였는데 만약에 델타 t초가 지났다. 그럼 이 두 번째 폴 지날 때 시간이 t는 0 플러스 델타 t니까 델타 t겠죠. 그리고 이때 이 위치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t 대신에 이 폴 지날 때 시간이 델타 t니까 t 자리에다가 이 t 자리에다가 델타 t 딱 대입하면은 이제 이 xf 즉 위치 값이 xi 더하기 vx 델타 t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폴 여기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은 자, 여기의 경우에는 처음보다 t는 0일 때에 비해서 이런 시간이 두 번 지나갔죠. 따라서 현재 시간이 0 플러스 2 델타 t 즉 그냥 2 델타 t. 그럼 이때도 위치 한번 생각해 보면은 xi 더하기 vx의 2 델타 t죠. 따라서 이제 바로 이게 이 위치죠. 그러면은 여기 위치가 이게 이제 xi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xi 더하기 vx 델타 t니까 아, 여기가 vx 델타 t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xi 더하기 vx 델타 t인데 여기는 xi 더하기 vx 2 델타 t니까 변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면은 여기서 여기 빼면은 이 변이 값이 vx 델타 t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제 이 식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라서리 모델 이 식을 이용했더니 아, 전봇대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 라인에서 컨스탄트 벨라서리로 움직일 때랑 이 식이랑 그 다음에 폴과 폴 사이에서 타임 인터벌 측정한 게 항상 일정하다 이 사실과 전부 다 잘 부합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예제 2.4 Modeling a runner as a particle 달리기 하는 사람을 입자로 모델링하기. A kineologist is studying the biomechanics of human body. Kineology is the study of the movement of the human body. Notice the connection to the word kinematics. She, a kineologist, determines the velocity of an experimental subject while he, the runner, runs along a straight line at a constant rate. The kineologist starts the stopwatch at the moment of the runner passes a given point and stops it after the runner has passed another point 20 meters away. The time interval indicated on the stopwatch is 4 seconds. A. What is the runner's velocity? 자, 여기 키네올로지스트는 인체 운동학자예요. 여기서 이제 키네올로지가 인체 운동학인데 설명이 나와있죠. 휴먼 바디, 인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뭔가 키네메릭스, 그냥 운동학, 굳이 인체가 아니어도 되는 이 키네메릭스랑 뭔가 비슷하죠. 어쨌든 이 인체 운동학자가 그녀가 실험 대상, 러너인 이 남자인데 이 실험 대상인 남자가 at a constant rate, 일정하게 스트레이트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기란 얘기는 뭐 일정한 속력이란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스트레이트 라인 따라서 일직선 따라서 달리는 거니까 일정한 속력에 방향도 안 바뀐다. 즉 일정한 속도죠. 컨스탄트 벨라서리. 그래서 이렇게 남자가 컨스탄트 벨라서리 따라서 달리고 있을 때 이 남자의 속도를 이 인체 운동학자가 측정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러너가 어떤 주어진 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직선이 있고요. 이렇게 주어진 점이 있다. 이 점을 딱 지나갈 때 스탑워치를 켭니다. 스탑워치를 시작하고요. 이 점으로부터 20m 떨어진 다른 점 지나갈 때 이렇게 다른 점 지나갈 때 스탑워치를 이제 딱 멈춥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탑워치에 측정된 그 타임 인터벌, 시간 간격이 4.0초다. 이때 러너스 벨라서리 몇인가? 자, 당연히 뭔가 20m를 4초로 딱 나누면은 5m/s 이게 답인데 지금 이 예제 자체가 Modeling a runner as a particle 이렇게 파리클 모델로 모델링 해봐라 이런 거기 때문에 꽤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파리클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 남자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 뭐 사실은 사람인지 사람 아닌지 뭐 팔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별로 안 중요하죠. 벨라서리 구하는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모양이나 이 사람 크기 안 중요하기 때문에 파리클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레이트로 일직선 따라서 달리고 있는 거니까 컨스탄트 벨라서리죠. 따라서 a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vx average 이 식이 델타 t분의 델타 x인데
지금처럼 컨스탄트 벨라서리면은 에버리지 벨라서리나 일반적인 벨라서리, 즉 인스탄테니스 벨라서리 항상 같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VX 에버리지 대신에 그냥 VX, 그냥 벨라서리를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델타 T는 4.0초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는 뭐 예를 들어서 XF 빼기 XI인데, 근데 XF랑 XI랑 각각 어딘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냥 이 기준점에서 20m 떨어진 다른 기준점까지 이동안 뛴 거니까 사실 이제 20m라는 건 명확하고요. 그 대신 이제 XF랑 XI 딱히 이렇게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의상 여기 처음 기준점을 0m라고 딱 놓고 나중 기준점을 20m 떨어진 곳이니까 20m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20m 빼기 0m 하면 이제 20m 나오죠. 혹은 굳이 0m라고 할 필요는 없죠. 0m가 뭔가 좀 자연스럽고 편하긴 하지만 0m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뭐 3m라고 하면은 3m로부터 20m 떨어졌으니까 여기 23m죠. 뭐 그래봤자 똑같이 20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20m 나누기 4.0조 하면은 5m/s. 이 숫자 두 개죠. 5.0m/s.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여기서 이제 러너의 벨라서리 구라고 했는데 뭐 에버리지 벨라서리 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벨라서리 구라고 한 거죠. 지금은 이 사람이 지금 컨스탄트 벨라서리를 뛰고 있기 때문에 이 벨라서리 값이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5m/s야 이렇게 말하면 됐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계속 변한다 하면은, 그럼 이렇게 벨라서리 구하라고 하면은 그 모든 순간에 대해서 다 벨라서리 알 수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줘야 돼요. VT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달린 거다 하면은 뭐 플러스 5t 플러스 10t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오른쪽 혹은 플러스 방향으로 뛰었다고 가정했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그런 말이 없죠. 따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뛰었다고 가정하면은, 즉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뛰었다고 가정하면은 답이 이제는 얘가 이제 20m 떨어진 거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20m겠죠. 그러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하면은 마이너스 20 빼기 0m 하면은 마이너스 20이에요. 따라서 답을 마이너스 5.0m/s 해도, 즉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뛰었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 푸신 분들은 마이너스 5.0m/s 나오면은 그게 맞는 거죠. 잘 푸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번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B번. If the runner continues its motion after the stopwatch is stopped, what is his position after 10 seconds have passed? 자, 만약에 이 달리기 한 남자가 스탑워치가 멈춘 뒤에도 continuous its motion, 그의 운동을 지속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냐면은 일직선 따라서 at a constant rate, 일정한 속력으로 뛰고 있었으니까, 즉 컨스탄트 벨라서리였는데 그 컨스탄트 벨라서리를 지속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컨스탄트 벨라서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은, 스탑워치가 멈춘 뒤에도 컨스탄트 벨라서리로 운동하고 있다고 하면은 10초가 흐른 뒤에 그의 포지션이 어디인가. 여기서 이 10초는 스탑워치 처음에 켰을 때 그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포지션 물었거든요. 포지션 물었으면은 확실히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기준점, 여기를 0m라고 가정할게요. 0m. 그리고 지금 오른쪽 왼쪽 어디로 뛰었는지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뛰었다 가정한다 그러면 5m/s 이거 이용하면 되고요. 왼쪽으로 뛰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5m/s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라서리 그 모델에서 XF는 XI 더하기 VX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포지션 묻는 게 이 XF고요. 자, 처음 위치 0m라고 가정할게요. 0m. 그리고 VX는 둘 중에 저는 오른쪽으로 뛰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5.0 플러스 5.0m/s에다가 t, 여기서 t는 시간 간격이 아니라 시각이죠. 시각. 처음에 0초라고 할게요. 스탑워치니까 처음에 0초겠네요. 그럼 가정이 없어도 스탑워치니까 처음에 0초였는데 10초가 흐른 뒤니까 0초에서 10초 지나면은 10초겠죠. 10초 딱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0m 더하기 50m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이 50m. 근데 이건 기준점이 0m일 때 가정이고, 만약에 기준점이 뭐 3m다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이 53m. 혹은 나는 3m 기준으로 하되 나는 왼쪽으로 움직인다고 가정할 거야 하면은, 그러면 답이 이제 마이너스 47m겠죠. 뭐 이런 건 가정에 따라 달라지고요. 자, 그 다음 별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물음표들 몇 개 있죠. 그래서 뭐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묻는 질문에 답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어서 The mathematical manipulation for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stem from equation 2.6 and its descendant equation 2.7. These equations can be used to solve for any variable in the equations that happens to be unknown if the other variables are known. For example, in part B of example 2.4, we find the position when the velocity and the time are known. Similarly, if we know the velocity and the final position, we could use equation 2.7 to find the time at which the runner is at this point. 자, 파리클 언더 콘스탄트 모델. 이 모델의 수학적인 어떤 풀이법, 수학적인 조작은 식 2.6이랑 2.7에서 나오죠. 식 2.7이 식 2.6에서부터 비롯된 거고, 식 2.6이 요거고, 식 2.7이 요거죠. 이거 두 개죠. 자, 2.6, 2.7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퀘이션들이 2.6, 2.7이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런 베리어블들 뭐 vx, 델타 x, 델타 t, 뭐 xf, xi, vxt 이런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
하나 빼고 다 안다. 즉 예를 들어서 얘를 모르고 이거 두 개 안다. 혹은 얘를 모르고 이걸 두 개를 안다. 혹은 여기서는 이제 vx 모르고 나머지를 안다. 혹은 xi 모르고 나머지 안다. 만약에 이제 이렇다고 하면은 그 모르는 하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방정식 이용하면은. 그래서 방금 풀었던 예제 2.4의 그 8대 b에서는 이 xf 파이널 포지션 구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xi 알았었고 vx 알았었고 t도 알았으니까 풀 수 있었죠. 이거 50m. 그리고 만약에 xf, xi, vx 이 세 개 알았으면은 t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어서 A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moves with a constant speed along a straight line. Now consider a particle moving with a constant speed through a distance t along a curved path. As we will see in section 2.5 below,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a motion of a particle signifies a change in the velocity of a particle even though its speed is constant. There is a change in the velocity vector. Therefore, our particle moving along a curved path is not represented by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model. However, it can be represented with the model of particle under constant speed. The primary equation for this model is equation 2.3 with the average speed v average replaced by the constant speed v. As an example, imagine a particle moving at a constant speed in a circular path. If the speed is 5 meters per sec and the radius of the path is 10 meters, we can calculate the time interval required to complete one trip around the circle. 자, 일정한 속도의 파티클은 straight line, 일직선 따라서 constant speed,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죠. constant velocity랑 constant speed along a straight line이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어떤 파티클이 constant speed,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일직선이 아니라 어떤 곡선 경로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이 벨라서리랑 스피드 잘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몇 개 했는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번 표시해서 봐보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좀 유념해서 보세요. 전 딱히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 경로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이제 아래 나오는 섹션 2.5에서 저희가 곧 할 건데 어떤 파티클의 방향이 변한다. 즉 커브드 패스 따라서 움직이면은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파티클의 벨라서리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속력이 일정할지라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벨라서리 속도라는 게 벡터 퀀티티죠. 벡터량이죠. 그래서 이 속도가 일정하다, 이 벡터 값이 일정하다 라고 하면은 매그니튜드, 그 벡터의 크기랑 디렉션 둘 다 안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스피드, 매그니튜드인 스피드는 안 바뀌는데 디렉션, 방향이 바뀐다? 당연히 벨라서리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스피드 벡터가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걸 표현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벨라서리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 벨라서리가 애초에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냥 벨라서리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벡터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벨라서리 벡터라고 말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데 어쨌든 얘가 벡터다 보니까 매그니튜드랑 디렉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벨라서리의 매그니튜드, 이를 우리가 스피드라고 하죠. 그리고 디렉션은 그냥 디렉션이고, 자, 참고로 이렇게 벨라서리 vx 절대값 씌우면은 얘가 이제 스피드인데 vx average 이거 절대값 씌우면은, 즉 평균 속도 절대값 씌우면은 평균 속력이다. 이건 틀리죠. 이거 틀렸다는 거 앞에서 나왔었죠. 왜냐면은 평균이면은 어떤 시간 간격이 이제 있다는 얘긴데 그 시간 간격 동안에 방향 바꿔버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맞아요. 왜냐면 얘는 벨라서리, 즉 인스탄테니스 벨라서리고, 인스탄테니스 벨라서리는 무한히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속도죠. 델타 t가 0으로 갈 때의 평균 속도. 따라서 이때는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한히 짧은 0에 수렴하는 그런 타임 인터벌에서는 방향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방향 바뀐다는 조건이 사라지니까 이때는 에버리지 벨라서리랑 에버리지 스피드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점은 좀 인지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벨라서리 보면은 벨라서리의 매그니튜드는 스피드다. 그리고 벨라서리의 디렉션은 그냥 뭐 디렉션이죠. 따로 이름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바뀐다 하면은 얘네 둘 다 안 바뀌어야 되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은 그러면 이제 벨라서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뭐 스피드 벡터라는 말을 썼는데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따라서 지금처럼 파티클이 곡선 경로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때는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파티클 모델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constant velocity 상황이 아니니까. 그 대신 이때는 particle under constant speed 이런 모델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vx average 얘가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x 이 식으로부터 2.6, 2.7 이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이 두 개의 식이 유도가 됐었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거 아마 2.3인가요? 얘로부터 한번 particle under constant speed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은 2.3 v average, 즉 평균 속력 정의가 델타 t분의 d 이렇게 되죠. 이때 d는 distance. 근데 지금 particle under constant speed 속력이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평균 속력이랑
그냥 속력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V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V는 인스탄테니스 스피드 혹은 그냥 스피드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요거 제가 스피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피드 글자로 썼는데 이게 V. 자, 다시 이어서 그래서 이제 평균 속력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속력으로 바꿔줬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 2.6과 대응되는 어떤 2.8이죠. 2.8식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뭘 더 바꿔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꿨고요. V average를 V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네,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뭘 구해본다 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클이 일정한 속력으로 circular pass면은 원형 경로, 그때 이 constant speed 값이 5.0m/s고 그 다음에 이 원형 경로의 그 반지름이 10m다. 그때 이 원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을 구해라. 자, 여기서 이제 델타 t 구란 얘긴데, 만약에 v랑 d 알면은 델타 t 구할 수가 있죠. 델타 t로 정리하면은 델타 t는 v분의 d. 근데 여기 v 값이 컨스탄트 스피드 값이 5m/s, 5.00m/s 라고 하고요. 그 다음 d, 이 디스탄스 값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한 바퀴라고 했고 반지름이 지금 10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10m. 그러면 한 바퀴, 우리가 원주라고 하죠. 한 바퀴씩이 2πr이죠. 2πr. 즉 이동거리가 한 바퀴, 즉 2πr. 그러면은 2π 곱하기 반지름이 10m. 이렇게 딱 하면은 미터 지워지고 퍼세크가 분모했으니까 얘가 이제 분자로 올라오죠. 세크 이렇게 되고, 파이는 무리수기 때문에 이건 계산기 써줄게요. 2파이 곱하기 10 나누기 5 하면은 12.566 쭉 나가는데 이 숫자가 3개예요. 5m/s다. 그 다음에 10.0m다. 여기도 10m라고 하지 말고 그냥 10.0m라고 써줄게요. 10.0m. 이렇게 하면 이 숫자 3개니까 답이 12.6 세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날리시스 모델 2개 나와 있습니다.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라서리랑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스피드. 그래서 뭐 다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보면은, Imagine a moving object that can be modeled as a particle. If it moves at a constant speed through a displacement delta x in a straight line in a time interval delta t, its constant velocity is. 자, 파티클로 모델링 될 수 있는 움직이는 물체를 상상해보자. 만약에 그 물체가 델타 t라는 시간 간격 동안에 직선 경로를 따라서 변이 델타 x만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라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콘스탄트 벨라서리 등속도 값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그 물체의 포지션은, 지금 위치는 즉 파이널 포지션, 뭐 나중 위치 혹은 t에서의 위치, 시간 t에서의 위치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시간 t에서의 위치 값은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라서리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비티 프리 스페이스, 중력이 없는 공간을 움직이고 있는 메테오라이드, 소행성이죠. 중력이 있으면은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물체의 방향이나 속력이 바뀌니까 뭐 중력이 없다, 뭐 중력뿐만 아니라 다른 힘도 없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하이웨이, 일직선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 이번 챕터 맨 처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A runner traveling at a constant speed on a perfectly straight path. 이거 방금 그 인체 운동학자 실험에서 그 실험 대상 남자가 뜯던 방식이죠. 그리고 An object moving at a terminal speed through a viscous medium. 이건 실제로 챕터 6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viscous medium이면은 viscous가 이제 점성의 이런 뜻이어가지고 뭔가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점성의 미디엄을 터미널 스피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점성의 미디엄이라고 하면은 뭔가 실제로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굳이 끈적이지 않더라도 이 비스커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다 표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저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만큼이 물인 거죠, 물. 여기서 만약에 어떤 쇠구슬을 딱 떨어뜨려요. 자, 쇠구슬을 떨어뜨린다고 하지 말고 쇠구슬을 여기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 잡고 있던 손을 딱 놓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점점 빨라지거든요. 점점 빨라지다가 금방 일정한 속력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안 빨라져요. 이게 바로 터미널 스피드예요. 우리나라 말로 종단 속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물에서뿐만 아니라 공기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공기가 있고요. 얘가 땅인데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이 이런 비행기에서 딱 뛰어내렸다. 그러면은 처음에 점점 빨라지다가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라 터미널 벨러시티, 종단 속도에 도달합니다. 뭐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원래는 지구가 중력으로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점점 빨라져야 맞는데, 이 물체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기 저항이 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공기 저항이 굉장히 작은데, 빨리 움직이면은 공기 저항이 커져요. 공기 저항도 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라는 표현보다는 공기 저항력이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물체가 빨라지는데 공기 저항력도 커지니까 결국에는 공기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집니다. 중력이랑 공기 저항력이랑 같아져서 힘이 무시가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즉 원래 속도를 유지해요. 속력이 일정하다. 방향도 안 바뀌고. 이런 속력을 종단 속력, 혹은 이런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나 뭐 물이나 아니면 뭐 꿀 이런 거 전부 다 비스커스 미디엄이다. 근데 이 비스커스 미디엄에서
터미널 스피드, 종단 속력에 도달했다. 속력이 더 이상 안 바뀐다. 그런 경우도 이렇게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라서리 모델로 쓸 수가 있다. 자, 아날리시스 모델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스피드. 이번엔 스피드가 일정하다. 방향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방향도 안 바뀐다 하면은 컨스탄트 스피드에서 방향도 안 바뀐다고 해서 컨스탄트 스피드가 아닌 건 아닌데, 방향도 안 바뀐다는 게 애초에 컨스탄트 벨라서리니까 이 모델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 적용할 일은 아마도 방향은 바뀌는데 스피드는 안 바뀌는 그런 상황. 얘도 마찬가지로 Imagine a moving object that can be modeled as a particle. 파리클로 모델링 될 수 있는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생각해라. 애초에 파리클로 모델링 될 수 없으면은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스피드 혹은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로시티 둘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파리클로 모델링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때 만약에 이 물체가 파리클로 모델링 될 수 있는 이 물체가 일직선을 따라서 혹은 곡선 경로를 따라서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거리 d를 움직인다. 그때 스피드, 그때 이 컨스탄트 스피드 값이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했는데 스트레이트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맞죠. 그런데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이면은 이거 써도 된다, 그런 뜻이었고요. 그 다음 애초에 수학적으로 이 커브드 패스 하면은, 즉 곡선이라고 하면은 직선이 이 안에 포함이 돼요. 곡선에서 곡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곡률이 만약에 0이다, 휘어지지 않은 곡선이다, 그게 바로 직선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 커브드 패스에 스트레이트 라인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막 수학적으로 엄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직선 또는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트 라인 딱 지우고 커브드 패스라고만 써놔도 직선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보면은 완벽한 원형 궤도로 움직이고 있는 행성,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원형 궤도로 공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곡선을 레이스 트랙을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그 다음 곡선 경로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러너, 달리는 사람, 찰스 파리클 무빙 트로 유니폼 매그네틱 필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스탄트 스피드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컨스탄트 스피드라는 말이 빠졌네요. 컨스탄트 스피드라는 말이 있어야지 이렇게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스피드 이 모델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챕터 28이면 워낙 나중 얘기라서 지금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미 뭐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경우에는 즉 균일한 자기장 공간을 일정한 속력으로 대전된 입자가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런 경로를 이렇게 헬릭스라고 합니다. 헬릭스. 마치 이렇게 원형으로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이쪽으로 딱 나아가면은 그 원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딱 나아가면은, 그럼 이제 마치 스프링 경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려는 이런 속력이 만약에 0이다 그러면 그냥 원형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원형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헬릭스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로 따라 움직이는데 이쪽으로 가려는 속력이 만약에 0이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원 따라서.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이런 건 아마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찰지가 몇이냐, 뭐 질량이 몇이냐, 그리고 자기장이 몇이냐에 따라서 반지름 같은 거 결정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건 굉장히 나중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해 못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4 The Analysis Model Approach to Problem Solving, 문제풀이를 위한 분석 모델 접근 방법. We have just seen our first analysis models,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and the particle under constant speed. Now what do we do with these models? The analysis models fit into a general method of solving problems that we described below. In particular, pay attention to the categorized step in the discussion below. That is, where you identify the analysis model to be applied to the problem. After that, the problem is solved using the equation or equations that you have already learned to be associated with that model. This is the way physicists approach complex situations and complicated problems and break them into manageable pieces. It is an extremely useful skill for you to learn. It may look complicated at first, but it will become easier and of second nature as you practice it. 자, 저희 방금 전에 첫 번째 아날리시스 모델들, 그래서 The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랑 Constant Speed 두 개의 아날리시스 모델 살펴봤었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아날리시스 모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분석 모델들은 밑에 나오는 문제들의 일반적인 풀이 방법에 적용되는데, 특히 이제 밑에 어떤 스텝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categorize, 분류하는 단계, 이 분류하는 단계를 특히 눈여겨보라. 이 단계가 주어진 문제에 어떤 아날리시스 모델 적용할 건지 인식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단계 이후에 아날리시스 모델 정했으면은 그 아날리시스 모델에 나와 있는 방정식 하나 혹은 뭐 방정식 여러 개, 얘네들 적용해서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너무 복잡해서 너무 거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각으로 잘게 쪼갭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조각으로. 그래서 이런 스킬들이 배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처음에는 오히려 복잡해 보이는데 연습하다 보면은 점점 쉬워지고 결국에는 내 두 번째 네이처가 된다. 내 두 번째 천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몸에 완전히 익혀진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런 내용들 원래 안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다루기만 하면은 굳이 이런 거 안 봐도 된다 그런 주의였는데 지금 유튜브를 찍는 시점에 어떤 모델링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게 조금씩 보이고 좀 더 체계적이게 되는 것 같아서 확실히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큰 도움이 되겠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셉츄얼라이즈 개념화하기부터 어떻게 하면 문제풀이에 아날리시스 모델 적용할 것인가 순서대로 이렇게 단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죠. Conceptualize. The first things to do when approaching a problem are to think about and understand the situation. Study carefully any representations of the information, for example, diagrams, graphs, tables, and photographs that accompany the problem. Imagine a movie running in your mind of what happens in the problem. The mental representation. 자, 문제 풀 때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정보로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라. 예를 들어서 문제에 주어진 다이어그램, 그림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 문제에서 주어진 표, 문제에서 주어진 사진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머릿속에서 이제 영화처럼 상상해보란 얘기죠. If a pictorial representation is not provided, you should almost always make quick drawing of the situation. Indicate any known values, perhaps in a table or directly on your sketch. 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가 시각에 굉장히 의존하죠. 특히 사람의 경우에는 뭐 청각이나 후각 이런 것보다 시각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는 특히나 시각 시스템에 굉장히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그림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림 없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우리 머리는 시각 시스템 혹은 그림과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제에 그림이 안 나와 있다? 그럼 빨리 내가 문제를 잘 이해해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유용한 방법이에요. 머리를 확실히 좀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없더라도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해서 재빠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값들, 그런 값들이 있으면은 잘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표가 있다. 그러면 그 표에 있는 값들을 좀 눈여겨보거나 아니면 좀 표시를 해놓고요. 그 다음 주어진 그림이 있으면은 그 그림 위에다 스케치하거나 아니면은 그림이 없다. 내가 직접 그린 다음에 내가 직접 그린 그림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 한번 표시해보고요. 앞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했던 이런 방식이죠. 그림이 없더라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표시 0m, 20m, 20m, 4초 이런 거 표시해보란 얘기죠. 그 다음에 Now focus on what algebraic or numerical information is given in the problem. Carefully read the problem statement, looking for key phrases such as starts from, rest, or stops. 자, 그 다음에 대수적이거나 수치적인 정보에 주목해라. 여기서 이제 대수적인 정보란 얘기는 문제의 어떤 조건이나 기호적인 표현, 뭐 변수들의 수학적인 어떤 관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뉴머리컬은 그냥 숫자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뭐 숫자로 나와 있거나 문자로 나와 있는 그런 것들 혹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주목해라. 그리고 문제에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라. 예를 들어서 start from rest란 얘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출발했을 때 당시에는 정지 상태였다. 즉 이니셜 벨라서리 값이 0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결국에 뭐 멈췄다, stop 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 멈췄다고? 마지막에 멈춘 거니까 final 벨라서리 값이 0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Now focus on the expected result of solving the problem. Exactly what is the question asking? Will the final result be numerical, algebraic, or verbal? Do you know what you need to expect? 자,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해봐라. 문제를 풀었다. 즉 답을 우리가 적을 때 어떤 걸 적어야 될까? 문제에서 정확히 묻는 게 뭐지? 그래서 이 질문에 따라서 어떤 숫자 값일 수도 있고요. 뭐 5m 일단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xt는 5t 플러스 20t 제곱 이런 식으로 알제브레이크하게 표현된 게 이게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벌벌 물체가 점점 빨라지다가 일정한 속력에 도달한다. 즉 터미널 벨라서리에 도달한다. 뭐 이런 말로 하는 표현이 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답의 단위가 무엇일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위가 미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한번 잘 문제를 파악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Don't forget to incorporate information from your own experience and common sense. What should a reasonable answer look like? For example, you wouldn't expect to calculate the speed of an automobile to be 5 times 10 to the power of 6 meters per sec. 자, 제가 이 강의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와 수학의 다른 점은 물리는 실제로 자연현상과 연관이 돼 있죠. 인간이 이해하는 어떤 논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인간이 이해를 하건 못하건 어떤 자연현상을 최대한 잘 표현하는 방식이 뭘까?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자연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자연현상을 이렇게 수치적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자연 속에서 우주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물리 문제들이
실제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직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험이나 직관을 벗어나서 문제를 막 내가지고 어떤 자동차의 속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긴 한데 많은 경우에 뭔가 자연현상을 잘 나타내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경험이나 어떤 감각들도 문제 푸는 데 필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뭐 배제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죠. 이런 게 말이 되나? 자동차의 속력을 구했는데 500만 미터/세크 이게 말이 될까? 그래서 경험이나 직관도 한번 적절하게 이용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categorize, 아까 그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단계죠. 분류화하라. Once you have a good idea of what the problem is about, you need to simplify the problem. Use a simplification model to remove the details that are not important to the solution. For example, model a moving object as a particle. Is appropriate. Ignore air resistance or friction between a sliding object and a surface. 자, 직전 단계에서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잘 이해했으면은 이번 단계에서는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 차례예요. 그래서 심플리피케이션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와 관련 없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문제 푸는데 크기나 모양 이런 게 무관하다, 필요 없다 하면은 파리클로 모델링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공기 저항 무시하고 마찰력도 무시하고, 마찰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물체랑 어떤 표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필요하다면은 이런 거 무시해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once the problem is simplified, it is important to categorize the problem in one of two ways. Is it a simple substitution problem such that numbers can be substituted into a simple equation or a definition? If so, the problem is likely to be finished when the substitution is done. If not, you face what we call an analysis problem. The situation must be analyzed more deeply to generate an appropriate equation and reach a solution. 자,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문제를 분류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요. 이 문제가 간단한 대입 문제인가? 대입 문제란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에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인가? 혹은 이런 방정식이 아니라 2.2나 2.3 같은 이런 디피니션, 그래서 방정식이나 이런 디피니션에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냥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우리는 아날리시스 프로블럼이라고 부른다. 간단한 대입 문제가 아니라 분석 문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방정식 찾아내거나 혹은 솔루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If it is an analysis problem, it needs to be categorized further. Have you seen this type of problem before? Does it fall into the growing list of types of problems that you have solved previously? If so, identify any analysis model appropriate for the problem to prepare for the analyzed step below. Being able to classify a problem with an analysis model can make it much easier to lay out a plan to solve it. 자, 만약에 문제가 단순 대입 문제가 아니라 아날리시스 문제다, 분석 문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나? 이 문제를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로 분류시킬 수 있나?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아날리시스 모델을 적용할지 식별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 나오는 아날라이즈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분석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직면한 문제를 어떤 아날리시스 모델 쓸지 분류할 수 있으면은 그 문제 푸는 계획 세우는데 훨씬 더 쉽다. 자, 분석 단계. Now you must analyze the problem and strive for a mathematical solution. Because you have already categorized the problem and identified an analysis model, it should not be too difficult to select relevant equations that apply to the type of situation in the problem. For example, if the problem involves a particle under constant velocity, equation 2.7 is relevant. 자, 문제에서 결국에는 매스메티컬 솔루션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매스메티컬 솔루션을 위해서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자, 이전 단계들에서 이 문제가 내가 기존에 풀어봤던 어떤 문제에 속하는지 분류를 잘 했다면은, 그래서 어떤 아날리시스 모델 쓸지 잘 결정했다면은, 그럼 이제는 어떤 방정식 쓰면 되는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로시티 문제구나 하면은 그럼 이퀘이션 2.7 쓰던가 아니면 이퀘이션 2.6 쓰면 되는 거죠. Use algebra and calculus if necessary to solve simplically for the unknown variable in terms of what is given. Finally, substitute in the appropriate numbers, calculate the result, and round it to the proper number of significant figures. 자, 만약에 직전 단계에서 이런 방정식을 써야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use algebra, 예를 들어서 델타 t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적절하게 이렇게 델타 t 왼쪽으로 보내고 양변 vx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적절하게 대수적인 매니플레이션, 조작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뭐 미분이든 적분이든 하고, 그 다음 이렇게 했으면은 적절한 값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유숫자 몇 개인지 파악을 해서 적절한 유숫자로 반올림한다. 자, finalize, 결말 짓기.
Examine your numerical answer. Does it have the correct units? Does it meet your expectations from your conceptualization of the problem? What about the algebraic form of the result? Does it make sense? Examine the variables in the problem to see whether the answer would change in a physically meaningful way if the variables were drastically increased or decreased or even become zero. Looking at limiting cases to see whether they yield expected values is a very useful way to make sure that you are obtaining reasonable results. 자, 이렇게 유수자까지 번올림을 잘했으면은 그 답을 한번 잘 살펴봅니다. 자, 일단 내가 단위를 적절하게 썼나? 그리고 내가 구한 답이 문제에서 요구하던 그게 맞나? 문제에서 물어보던 게 맞나?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만약에 xt는 2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5다 5m이다 하면은 이런 식이 말이 되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한 답이 이거더라도 여기다가 적절한 숫자들을 막 대입해 보면서 좀 바꿔봐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분명히 물체가 t는 0일 때 물체 위치가 0이었다. xi는 0m였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0을 한번 대입해봐요. 0 딱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5m 나왔죠? 뭔가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물체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다가 결국에는 멈췄다. 영원히 멈춰버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에다가 무한히 큰 수 대입했을 때 멈춘 거니까 얘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점점 큰 수 대입했을 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답을 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근데 문제에서 시간이 점점 많이 흐르면서 물체가 결국에는 멈췄다 라고 하면은 t에다가 점점 큰 수 대입해 봤더니 t는 이렇게 무한대 발산시켜 봤더니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니까 얘가 0되죠. 따라서 15가 남죠. 아, 잘 멈췄네.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미팅 케이스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고요. 결과값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알제브레이 형태 가지고 이것저것 해봐라 이런 얘기고요. Think about how this problem compared with others you have solved. How was it similar? In what critical ways did it differ? Why was this problem assigned? Can you figure out what you have learned by doing it? If it is a new category of problem, be sure you understand it so that you can use it as a model for solving similar problems in the future. 자, 이렇게 이런 검증까지 다 끝내봤으면은 지금 이 문제가 과거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과 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해봐라. 내가 과거에 풀었던 문제들과 좀 비슷한가? 특히 이제 어떤 점에서 좀 많이 다르지? 이 문제 왜 냈을까? 뭔가 나에게 뭘 생각해보라고 낸 문제일 텐데 아무 의미 없이 이 책에 있진 않을 텐데 이 문제 왜 냈을까?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배운 게 있나? 어떤 걸 배웠지 내가? 만약에 이 문제가 새로운 종류의 문제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 풀게 됐을 때 그때 풀 수 있어야겠죠. 이 문제에서 썼던 방식, 이 문제에서 썼던 모델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미 문제 풀긴 했지만 이해했는지 충분히 한번 생각해봐라. When solving complex problems, you may need to identify a series of subproblems and apply the analysis model approach to each. For simple problems, you probably don't need this approach. When you are trying to solve a problem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next, however, remember the steps in the approach and use them as a guide. 자,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 풀 때 그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문제로 좀 쪼갤 수 있으면 쪼개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즉 서프로블럼에 대해서 아날리시스 모델 어프로치 여기 나왔던 이런 단계들 한번 적용을 해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면은 굳이 이런 걸 해볼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 풀다가 갑자기 도중에 딱 막혀요. 그러면은 그동안 잘했으니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하다가 정 막혀서 안 된다 하면은 이런 방식을 한번 적용해봐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In the rest of this book, you will label the conceptualize, categorize, analyze, and finalize steps in the worked examples. If a worked example is identified as a substitution problem in the categorize step, there will be generally not be an analyze and finalize sections labeled in the solution. 자, 지금 이후부터는 이 책에서 예제 풀 때 책 풀이를 보면은 conceptualize, categorize, analyze, finalize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이런 스텝들이 써 있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conceptualize랑 categorize까지만 써 있다. 그럼 이제 그런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여서 analyze나 뭐 finalize 스텝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안 써 있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우리가 예제 같은 거 풀어볼 때 당연히 솔루션 안 보고 풀어야 되죠. 처음에 안 보고 막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풀었어요. 답이랑 비교해봤더니 답이 맞아요. 그럼 이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잘 풀었나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좀 생각을 해봤다. 충분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진짜 잘 푼 것 같다. 아니면은 풀긴 풀었는데 잘 모르겠는 게 있다. 뭔가 좀 애매하다. 확신까지는 안 선다 하면은 해설을 보고선 해설에서는 어떻게 conceptualize, categorize, analyze, and finalize 스텝을 다 이렇게 밟았는지 참고해 보란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특히 이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빛을 발한다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니까 연습할 기회가 있을 때 즉 매번 예제 나왔을 때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은 이미 물리학을 어느 정도 잘 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 그 둘 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o show how to apply this approach, we reproduce example 2-4 below.
with the steps of the approach labeled.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 한번 연습해보기 위해서 아까 풀었던 2.4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conceptualize, categorize, analyze 이런 단계 거쳐서 한번 풀어보고 해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 kineologist is studying the biomechanics of the human body. Kineology is the study of the movement of the human body. There is the connection to the word kinematics. She determines the velocity of an experimental subject while he runs along a straight line at a constant rate. The kineologist starts the stopwatch at the moment the runner passes a given point and stops it after the runner has passed another point 20 meters away. The time interval indicated on the stopwatch is 4 seconds. What is the runner's velocity? 자, 첫 번째로 할게 컨셉츄얼라이저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해보고 그 다음 뭐 그래프나 표 같은 거 잘 나와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치 머릿속으로 영화 장면처럼 어떻게 뭐 물체가 움직이고 있고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런 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상상해봐라. 그리고 그림 안 나와있으면 한번 그림 그려보고요. 그 다음 그림의 수치 같은 거 한번 표시해보고요. 그 다음 숫자뿐만 아니라 어떤 변수들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고 그 다음에 뭐 멈췄다, 출발했다 이렇게 알제브레이크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에 맞게 하나하나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 문제에다가 컨셉츄얼라이즈 쓴 다음에 막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대로 한번 직접 해보든가 그래서 멈춰놓고 해보시고요. 자, 해보셨나요? 일단 컨셉츄얼라이즈. 아, 이 러너, 이 남자를 파리클 모델에 적용할 수 있구나. 왜냐면 이 러너의 모양이나 뭐 크기나 이런 거 안 중요하고 팔다리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중요하죠. 안 중요한 디테일이니까 다 버려버리고 파리클 모델로 대체하고요. 그 다음 카테고라이즈. 잠깐만, 이 실험체, 이 사람이 지금 에러 콘스탄트 레이트 along a straight line 일정한 속력으로 일직선상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파리클 언더 컨스탄트 벨라서리 모델 쓰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에서 쓰이는 이퀘이션 2.6 이 식에다가 기존에 나와있는 이런 숫자들 잘 대입을 하고요. 근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문제에서 지금 그림을 안 그렸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한 60점, 100점 맞기엔 좀 부족하고요. 처음에 그림부터 그려가지고 잘 표현을 해야겠죠. 그 다음 B번에서 스탑워치 멈춘 뒤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고 총 10초가 지났을 때 포지션 구해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구한 다음에 파이널라이즈. 자, A번에서는 5m/s 나왔는데 이게 과연 사람 속도로 적절한가? 만약에 이제 이거 구했는데 실수로 막 잘못해가지고 5만 m/s 나왔으면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은 그냥 뭐 문제에서 애초에 이렇게 답이 나오도록 문제를 낸 건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 속도가 5m인지 몇 m인지 잘 몰라요. 뭐 내가 평상시에 달리기는 많이 해보지만 내 속도가 m/s로 몇인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하면은 한번 이참에 뭐 생각을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100m나 200m 스프린트 선수들의 기록과 한번 비교를 해보거나 그리고 문제에서 4초 동안에 20m 갔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10초 동안에 50m 간 거는 말이 되나? 하면은 시간이 2.5배 됐으니까 거리도 2.5배 됐다. 말이 되는군. 이런 것도 한번 해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어서 섹션 2.5 Acceleration 해보겠습니다. Acceleration 우리나라 말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In example 2-3 we worked with a common situation in which the velocity of a particle changes while the particle is moving. And the velocity of a particle changes with time. The particle is said to be accelerating. For example, the magnitude of a car's velocity increases when you step on the gas and decreases when you apply the brakes. Both of these actions result in an acceleration of the car. Let us see how to quantify acceleration. 자, 예제 2.3이 이 문제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파리클이 X축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일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파리클의 포지션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 있죠. 자,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4 더하기 4t가 나오는데 얘가 바로 이제 벨라서리죠. 인스탄테니어스 벨라서리.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쓰면은 이렇게 VT인데 t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 벨라서리 값이 달라지죠.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바뀌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이 예제 2.3이. 그래서 예제 2.3에서 파리클이 움직이는 동안에 그 파리클의 벨라서리가 계속해서 바뀐다. 그런 상황을 다뤘었는데 이렇게 파리클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면서 벨라서리가 일정하지 않고 변할 때 그때 이 파리클이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파리클이 가속하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운전자가 스텝 온 더 가스, 가스가 자동차 연료죠. 보통 휘발유, 영어로 가스라고 하는데 휘발유를 밟는다. 즉 엑셀 밟는다는 얘기예요. 엑셀 밟으면은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브레이크 밟으면은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고 자동차의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둘 다 엑셀러레이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동차가 가속한다 라고 말하면은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 왜냐면은 가속에서 그 가자가 한자로 더할 가죠. 그래서 속력 혹은 속도가 더해진다,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가속이라고 하면은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물리학에서는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상관없이 속도가 변하면은 가속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자동차는 가속을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가속을 어떻게 퀀티파이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Suppose an object that can be modeled as a particle moving along the x-axis has an initial velocity vxi at time ti at position A and a final velocity vxf at time tf at position B, as in figure 26a. The red-brown curve in figure 26b shows how the velocity varies with time. The average acceleration AX average of a particle is defined as the change in velocity delta Vx divided by the time interval delta t during which the change occurs. 자, 그림 2.6이 이 밑에 나와 있는데 편의상 저는 이렇게 그림 2.6a, 그림 2.6b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이 그림 2.6a를 보시면은 파리클로 모델링 될 수 있는 오브젝트, 여기서는 이 자동차죠. 이 자동차가 파리클로 모델링 될 수 있는데, 자, a라고 표시된 부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위치 a예요. 포지션 a고 이때 시간이 ti였어요. 그리고 이때 벨라서리 값이 vxi였고요. 그리고 포지션 b에서는 이때 시각은 tf였고 속도 벨라서리는 vxf였어요. 이때 이 a와 b 이 동안에, 즉 시간으로 치면은 ti와 tf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는가, 속도 변화량이니까 나중 시간 tf에서의 속도인 vxf에서 처음 시간 ti에서의 속도인 vxi 빼면은 그게 속도 변화량이죠. 이게 속도 변화량이고요. 요게 이 속도 변화가 어느 시간 간격 동안 일어나는가, 그 시간 간격, 그러니까 이제 tf에서 ti 빼면 되겠죠. tf 빼기 ti. 그래서 이렇게 델타 t분의 델타 vx를 average acceleration, 평균 가속도로 정의합니다. 자, 평균 가속도의 정의를 보니까 속도가 같은 만큼 변하더라도 그게 1초 동안 변했냐, 2초 동안 변했냐, 한 10초 동안 변했냐에 따라서 평균 가속도의 크기가 다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2m/s에서 5m/s로 3m/s만큼 바뀌었다고 고정을 해도 그게 1초 만에 바뀌었냐, 뭐 2초 만에 바뀌었냐, 혹은 0.1초 만에 바뀌었냐에 따라서 그 시간 간격 동안에 평균 가속도가 크냐 작냐,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가속도란 것은 얼마나 빠르게 속도가 바뀌는 것인가,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속도가 바뀌는지 알 수 있는 물리량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오른쪽 보시면은 피겨 2.6p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서 레드 브라운 커브, 요거죠. 요거 이렇게 뭔가 빨간색과 갈색깔 정도 되는 그런 이 곡선, 얘가 바로 이 VT 그래프죠. 이 VT 그래프에서의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verage velocity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에서는 델타 t분의 델타 vx니까 이 기울기가 바로 평균 가속도다. As with velocity, when the motion being analyzed is one-dimensional, we can use positive and negative signs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 acceleration. Because the dimension of velocity are L over t, and the dimension of time is t, acceleration has dimensions of length divided by time squared, L over t squared. The SI unit of the acceleration is meters per second squared. It might be easier to interpret these units if you think of them as meters per second per second. For example, suppose an object has an acceleration of 2 meters per sec squared. You can interpret this value by forming a mental image of the object having a velocity that is along a straight line and is increasing by 2 meters per sec during every time interval of 1 sec. If the object starts from rest, you should be able to picture it moving at a velocity of 2 meters per sec after 1 sec, at 4 meters per sec after 2 sec, and so on. 자, 벡터 퀀티티인 벨라서리와 마찬가지로 이 액셀레이션도 벡터 퀀티티여서 벡터량이어서 방향 같고요. 지금은 1차원상에서의 운동이니까 방향이라고 해봤자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델타 vx가 vxf 빼기 vxi죠. 그런데 이 vxf, vxi 얘네들 벨라서리이기 때문에 벡터 퀀티티거든요. 벡터량이거든요. 벡터량을 벡터량끼리 뺀다. 그 결과도 여전히 벡터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벡터량, 얘도 벡터량. 그런데 시간의 경우에는 얘는 스칼라량이에요. 시간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3m/s로 가다가 위쪽으로 5m/s로 가고 다시 대각선 방향으로 3m/s로 간다. 이런 거 말이 되는데, 왜냐면 속도는 벡터량이니까. 그런데 왼쪽으로 3초, 위쪽으로 20초, 대각선 방향으로 7초,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시간은 스칼라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벡터량을 스칼라량으로 나누면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량 나누기 크기만 갖고 있는 스칼라량, 이렇게 나누면은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벡터량인데 그 벡터량을 스칼라량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 결과값도 벡터량이 나옵니다. 이게 벡터량이다, 이것도 벡터량이다, 즉 얘가 바로 벡터량이다. 따라서 가속도의 경우에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벡터량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자동차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가고 있다, 그런데 가속도가 왼쪽이다 하면은 점점 이렇게 왼쪽 방향의 속도가 추가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던 자동차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은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상황이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가속도도 벡터 퀀티티로 방향이 있고, 아직 1차원 운동 다루고 있는 이번 챕터에서는 직선상에서의 가속도만 다루지만 나중에 가면은 2차원, 3차원에서의 가속도도 다룬다. 자, 이번에는 가속도의 디멘전을 한번 보죠. 이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디멘전이 무엇인가? 자, 속도의 디멘전이 속도의 차원이 t분의 l이었죠. 그리고 시간의 차원이 t이기 때문에 t분의 l을 다시 t로 나누면은 t제곱분의 l이 됩니다. t제곱분의 l. 따라서 가속도의 차원은 t제곱분의 l이다. 그리고 l의 SI 단위가 미터고 t의 SI 단위가 세컨드이기 때문에 액셀러레이션의 SI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입니다. meters per second squared. 자,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초를 제곱을 했다고? 시간을 제곱한다는 게 좀 와닿지가 않죠? 시간은 시간이지, 시간을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길이를 제곱하면 넓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시간을 제곱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지? 그렇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마치 이제 미터 퍼 세크를 다시 이렇게 퍼 세크로 나눈,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1세컨드 분의 1미터 퍼 세컨드, 이런 식으로 보면은 1초마다 1미터 퍼 세크씩 바뀌면은 이게 이제 1분의 1이니까 1미터 퍼 세컨드 제곱. 1미터 퍼 세컨드 제곱은 1초마다 속도가 1씩 바뀌는 거구나. 이게 지금 부가 생략되어 있는데, 부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라는 의미니까 플러스 1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이렇게 1초마다 속도가 1씩 커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의 의미를 조금 더 와닿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플러스 2미터 퍼 제곱초 혹은 뭐 플러스 2미터 퍼 세크 제곱, 이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그 물체가 일직선 경로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1초 지날 때마다 2미터 퍼 세크씩 증가한다. 만약에 이 물체가 멈춰 있었다 처음에, 그러면 1초 뒤에는 2미터 퍼 세크 되고 2초 뒤에는 4미터 퍼 세크 되는 거죠. When your friend sped up from the traffic light in the opening straight line, you found that the time intervals between poles on the side of the road decreased. Is that result consistent with your expectations? Each new displacement between poles is undertaken at a higher speed, so the time intervals between poles become smaller. 자, 챕터 2 처음 시작할 때 스토리라인에 친구가 자동차 운전하고 저나 뭐 여러분이 그 앞에 타가지고 도로 따라서 일정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폴, 이 폴들 지나면서 여러분이 이제 스탑워치로 폴과 폴 사이 지날 때 몇 초 걸리는지 매번 측정을 하죠. 2초, 3초, 4초, 뭐 1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일정하게 가다가 신호등 만나서 속도 줄인 다음에 신호등 지나가면서 다시 이제 엑셀 밟죠. 점점 빨라지는데 스피드업을 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폴과 폴 사이 시간 간격 측정할 때 그 시간 간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폴과 폴 사이를 점점 더 빠르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해가 가죠.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폴과 폴 사이 지나는데 걸리는 그 시간 간격이 점점 작아진다. 이번 폴보다 다음 폴은 더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In some situations, the value of the average acceleration may be different over different time intervals. It is therefore useful to define the instantaneous acceleration as the limit of the average acceleration as delta t approaches zero. This concept is analogous to the definition of instantaneous velocity discussed in section 2.2. If we imagine that point A is brought closer and closer to point B in figure 2.6a, and we take the limit of delta vx over delta t as delta t approaches zero, you obtain the instantaneous acceleration at point B. 자, 경우에 따라서 액셀레이션이 항상 일정할 수도 있지만 매 순간마다 다를 수도 있죠. 처음에는 천천히 빨라지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빨라지는, 처음에는 1초마다 속도가 2m/s씩 증가했는데 나중에는 1초마다 속도가 뭐 100m/s씩 증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액셀레이션 값이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verage acceleration, 평균 가속도 말고 instantaneous acceleration, 순간 가속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줄여가지고 그냥 가속도라고 합니다. 굳이 순간 가속도라고 안 하고 가속도라고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순간 가속도 의미하고, 그 다음 내가 만약에 평균 가속도를 의미하고 싶다 그러면은 꼭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instantaneous acceleration, 이 순간 가속도 혹은 그냥 가속도, 얘도 순간 속도일 때랑 비슷하게 평균 가속도 식에서 그 시간 간격을 0으로 리미트 취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dt분의 dvx 이렇게 쓰고요.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피겨 2.6b 그림인데, 방금 전 그 평균 가속도에서는 시간 ti와 tf 사이에서 속도가 이만큼 바뀌었다.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x, 그래서 이 가로분의 세로, 즉 이 기울기 값이 바로 a와 b라는 이 시간 간격 동안에서의 평균 가속도였는데, 만약에 내가 b라는 점에서의 순간 가속도 알고 싶다, b에선 속도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이 시간 간격을 점점 줄입니다. 만약에 내가 a에서의 순간 가속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긴 그대로 두고 시간 간격을 점점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딱 줄이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 tf에서의 가속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간격을 줄이는데
이 ti를 점점 이렇게 앞당겨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ti를 이렇게 굉장히 좀 당겨오면은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은 지금 이런 지점이 ti일 때고 이런 지점이 tf일 때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vx, t 이렇게 vt 그래프에서의 이 기울기 값, 즉 이 두 점 이은 거, 두 점이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연장시켜 보면은 이 기울기가 바로 이 짧은 시간 간격 동안의 평균 가속도고, 이 시간 간격도 짧긴 하지만 더 짧게 만들어서 결국 0에 수렴하게 만들면은 이렇게 결국 b로 이동을 하죠. b로 무한히 가깝게 딱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의 기울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죠. 이렇게 레드 브라운 이 갈색 곡선이 시간에 따른 속도 의미하는데, 이 곡선의 접선, 여기서 이제 이 초록색깔, 이 초록색이 바로 이 tf라는 시간에서의 혹은 이 b라는 점에서의 instantaneous acceleration이다. 순간 가속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That is, the instantaneous acceleration equals the derivative of the velocity with respect to time, which by definition is the slope of the velocity time graph. The slope of the green line in figure 26b is equal to the instantaneous acceleration at point B. Notice that figure 26b is a velocity time graph, not a position time graph like figures 21b, 26, 24, and 25. Therefore, we see that just as the velocity of a moving particle is the slope at a point on the particle's xt graph, the acceleration of particle is the slope at a point on the particle's vxt graph. One can interpret the derivative of the velocity with respect to time as the time rate of change of velocity. If ax is positive, the acceleration is in the positive x direction, and if ax is negative, the acceleration is in the negative x direction. 자, 순간 가속도 ax는 순간 속도, 즉 그냥 속도인 v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이 도함수이다. 데리버티브이다. 그리고 velocity time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acceleration, instantaneous acceleration이다. 보면 주의할 점이 앞에서 나왔던 21b, 23, 24, 25 얘네들 전부 다 partition time 그래프였는데, 즉 위치 시간 그래프였는데 2.6b는 얘는 이렇게 velocity time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죠. 그래서 partition time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instantaneous velocity였다면 velocity time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instantaneous acceleration이다. 그리고 우리는 velocity, 속도의 시간에 대한 도함수, 시간에 대한 미분을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로 해석할 수가 있다. 만약에 순간 가속도가 양수이다. 그럼 acceleration, 이 벡터량이죠. 이 벡터량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이고, 만약에 ax가 네게티브다, ax가 음수이면은 이 acceleration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인 거죠. 지금은 1차원 상에서의 운동이라 그렇고 나중에 2차원, 3차원 가면은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이런 벡터 퀀티티가 다양한 방향 가질 수가 있습니다. Figure 27 illustrates how an acceleration time graph is related to a velocity time graph. The acceleration at any time is the slope of the velocity time graph at that time. Positive values of acceleration corresponds to those points in figure 27a where the velocity is increasing in the positive x direction. The acceleration reaches a maximum at time ta, and the slope of the velocity time graph is a maximum. The acceleration then goes to 0 at time tb when the velocity is a maximum. That is, when the slope of vxt graph is 0. The acceleration is negative when the velocity is decreasing in the positive x direction, and it reaches its most negative value at time tc. 자, 피겨 2.7, 그림 2.7 보시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있죠. A 그래프는 vxt 그래프고요. B 그래프는 axt 그래프예요. vxt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acceleratio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ta에서의 그 기울기가 이 ta에서의 이 ax 값과 같아야겠죠. 따라서 지금 기울기가 대략 한 1 정도 돼 보이죠. 이렇게. 물론 이제 기울기가 가로분의 세로이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 길이가 같다고 해서 기울기가 1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가로랑 세로랑 길이가 같더라도 단위가 다르죠. 따라서 기울기도 1이 아니라 뭔가 단위까지 고려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뭐 크기만 보자면은 대략 1이죠. 크기만 보면 1인데 그러면은 ta에서의 기울기가 1이니까 ta에서의 이 가속도 값이 얘가 이렇게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tb에서 접선 그리면은 이렇게 0이죠. 따라서 tb에서는 가속도 값이 0입니다. 0. 그리고 tc에서는 뭔가 이렇게 기울기 값이 네게티브죠. 그러면 tc에서는 이렇게 acceleration 값이 음수가 나온다. 지금 그림에서는 ta에서의 기울기의 크기가 tc에서의 기울기의 크기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오히려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ta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tc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보다 더 큰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따라서 이러면 좀 별로인 그림이고, 좀 더 제대로 그리면은 tc에서의 acceleration의 크기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원래것보다 tc에서 좀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구간을 보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죠. 따라서 0부터 tb까지는 가속도가 양수이다. 0부터 tb까지는 가속도가 다 양수죠. 이렇게 양수. tb에서 0이고 tb에서 0이고 그 다음 tb 이후로는 이렇게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음수. 가속도가 tb 이후부터는 이렇게 음수죠. 자, 이어서 퀵퀴즈 한번 볼게요. 퀵퀴즈 2.4 Make a velocity time graph for the car in figure 21a. Suppose the speed limit for the road on which the car is driving is 30 km per hour.
True or false? The car exceeds the speed limit at some time within the time interval 0 to 50 seconds. 자, figure 2.1a. figure 2.1a면은 요 그림이죠, 요거. 이것에 대한 벨라서리 타임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리고 이 차가 달리는 이 도로가 스피드 리밋이 30km/h인데 그때 이 자동차가 0초에서 50초 동안에 잠깐이라도 이 스피드 리밋을 초과했는지 True or false? 참거짓을 판별하라. 자, 사실 이제 이 그림 2.1a는 그냥 0초일 때, 10초일 때, 20초일 때 이렇게 10초 간격으로 자동차의 포지션만 나오기 때문에 예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만으로는 자동차가 정확히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벨라서리 그래프도 그릴 수 없고요. 그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2.1b에 나와 있는 이 갈색 곡선이 실제로 이 자동차가 움직인 방식이 맞다면은 그럼 이제 이걸로부터 벨라서리 타임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시간축 맞췄고요. 그 다음 지금 이 퍼디션 타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벨라서리 값이죠. 그런데 기울기를 보니까 이렇게 양수인 구간도 있지만 음수인 구간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음수 다 그릴 수 있도록 한 이런 위치에다가 이렇게 시간축 그릴게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VX 그래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시간 단위는 세크. 자, 이제 접선의 길기 한번 살펴볼 건데 접선의 기울기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이 B점이죠, B점. B점은 접선의 길기가 0이다. 따라서 B점에서 이 벨라서리 값이 0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A점에서 뭐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 접선의 기울기 그려본다고 했을 때 한 이 정도 그려봤을 때 이 기울기가 무엇일까? 이 기울기 가로분의 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엔 이제 이 눈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눈금 끝나는 위치에다가 선을 하나 그려서 한 이게 몇 초일까? 이 한 칸이 10초거든요. 10초인데 한 이 정도면 6초 정도 되겠죠. 6초. 따라서 기울기 가로 6초분의 그 다음에 세로는 처음에 A 위치가 30m죠. 30m에서 이 부분이 지금 60m입니다. 따라서 60 빼기 30 하면은 30m죠. 하면은 30m per 6세컨드 하면은 5m per sec. 그래서 A점이 대략 한 5m per sec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이런 점을 5m per sec라고 할게요. 단위는 여기 써있으니까 이제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C, D, E 중에서는 D가 제일 뭔가 기울기가 제일 커 보이죠. 그래서 D에서는 선이 한 이 정도 느낌? D에서 기울기가 한 이 정도라고 치면은 그럼 어차피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그리기 쉽게 옮겨볼게요. 딱 이렇게 옮겼을 때 이 가로의 길이 한 칸이 10초인데 한 이 정도면 여기 한 6초 정도 되고 이만큼이 10초니까 16초 분의 이 높이 차이는 60m에다가 한 칸이 20m거든요. 20m에 대략 한 4분의 1 정도. 그러면 5m죠. 따라서 65m. 그러니까 나중값이 마이너스 5m 빼기 처음값 여기 60m 하면은 16분의 마이너스 65 미터 퍼 세컨드니까 65 나누기 16 하면은 대략 4.0625예요. 그러면은 좀 넉넉하게 잡아서 4.1이라고 할게요. 4.1 마이너스 4.1 D점이 마이너스 4.1 미터 퍼 세크 D점이 한 이 정도 마이너스 4.1 이렇게 그려봤고요. 근데 아까 A점도 5m 표시 안 했네요. 5m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럼 기울기가 A에서 좀 컸다가 5로 컸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고 D까지 또 감소했다가 다시 또 0에 가깝게 증가합니다. 기울기가.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부드럽게 한번 이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최대값이 5고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4.1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럼 이제 자동차가 스피드 리밋 초과했는가? 인스탄테니스 스피드는 인스탄테니스 벨라서리의 매그니튜드, 절대값 취한 거죠. 따라서 5랑 마이너스 4.1 중에서 5가 더 가속했는지 이 5m/s를 이렇게 km/h로 바꾸면 되겠죠. 과연 5m/s가 30km/h보다 더 큰지 작은지. 그러면은 단위 변환 5m/s. 자, km/h니까 1km는 1000m 이용을 하면은 일단 미터가 분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1000m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1000m분의 1km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미터 이렇게 지워주고요. 5m/s에다가 1000m분의 1km 곱해도 안 바뀌죠. 이거 숫자 1이니까 어떤 것에다가 숫자 1을 곱해도 안 바뀐다. 그리고 세컨드도 없애주기 위해서 3600초 얘가 1hour 이거 아니까 이번에 세컨드는 분모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모에 있는 세컨드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자로 딱 올라가주면은 곱해주면은 세컨드 이렇게 지워지죠. 따라서 단위가 km/h 이렇게 나왔고요. 숫자는 5에다가 3.6 곱하면 되죠. 3.6 곱하면은 18. 따라서 18km/h.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보기에 이 그래프 보기에 제일 빨라 보이는 5m/s가 18km/h니까 30km/h에 채 못 미치죠. 따라서 가속하고 있는 구간이 아예 없다. 정답은 false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For the case of motion in a straight line, the direction of the velocity of an object and the direction of its acceleration are related as follows. When the object's velocity and acceleration are in the same direction, the object is speeding up. On the other hand, when the object's velocity and acceleration are in opposite direction, the object is slowing down. 자, 일직선 따라서 움직이는 움직임에 한해서, 즉 1차원 운동에 한해서 물체의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은 물체의 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면은 1차원 운동이니까
그냥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두 개밖에 없어요. 엑셀레이션도 1차원 운동이니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두 개밖에 없고, 따라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이 관계는 다시 말하면은 속도의 부호와 엑셀러레이션의 부호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자는 얘기죠. 자, 만약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가 같은 방향이다, 같은 부호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는 스피딩업,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벨라서리와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면은, 만약에 같은 디렉션이다, 만약에 벨라서리와 엑셀레이션이 둘 다 벡터 퀀티티라 디렉션이 있는데 같은 디렉션이다, 즉 1차원 운동에서는 같은 부호다 하면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런 두 경우죠. 즉 이때가 스피딩업,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부터 보면은, 자, 벨라서리가 플러스예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엑셀레이션도 플러스다.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엑셀레이션이 플러스면은 속력이 더 빨라지나요? 그리고 만약에 물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물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엑셀레이션도 마이너스면은 속력이 더 빨라지나요?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될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에 관해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볼게요. 자, 이 부분 보기 전에 마저 이 표 완성하면은, 반면에 물체의 벨라서리와 엑셀레이션이 다른 방향이다, 즉 부호가 반대이다, 이런 경우죠. 벨라서리는 마이너스인데 엑셀레이션은 플러스인 경우, 혹은 벨라서리는 플러스인데 엑셀레이션 마이너스인 경우, 이때는 슬로잉 다운, 점점 느려진다, 스피드가 줄어든다. 사실 이제 이 부분 안 보고도 지금까지 배운 벨라서리와 엑셀레이션 그 정의에 의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 부분 한번 볼게요. To help with this discussion of the science of velocity and acceleration, we can relate the acceleration of an object to the total force exerted on the object. In chapter 5, we formally established that the force on an object is proportional to the acceleration of the object. 자, 속력이 증가하고 줄어든다, 이 논의를 돕기 위해서 가속도와 아직 안 배운 힘, 근데 이제 여기서 토탈 폴스니까, 토탈 폴스란 얘기는 힘이 하나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작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물체가 딱 놓여져 있는데, 이 물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려는 힘이 있고 왼쪽으로 당기려는 힘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당기려는 힘이 더 크면은 토탈 폴스는 오른쪽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탈 폴스와 엑셀레이션이 관계가 있다. 토탈 폴스 우리나라 말로 합력이라고 합니다. 합력, 전부 다 합친 힘. 토탈 폴스 대신에 net force라고도 해요. 이렇게 net force. 그래서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토탈 폴스와 물체의 가속도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챕터 5에서 배웠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토탈 폴스와 물체의 가속도가 비례합니다. 서로 이렇게 비례합니다. This proportionality indicates that acceleration is caused by force. Furthermore, force and acceleration are both vectors, and the vectors are in the same direction. Therefore, let us think about the science of velocity and acceleration by imagining a force applied to an object and causing it to accelerate. Let us assume the velocity and acceleration are in the same direction. This situation corresponds to an object that experiences a force acting in the same direction as its velocity. In this case, the object speeds up. Now suppose the velocity and acceleration are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this situation, the object moves in some direction and experiences a force act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refore, the object slows down. It's very useful to equate the direction of the acceleration to the direction of the force, because it is easier from our everyday experience to think about what effect a force will have on an object than to think only in terms of the direction of the acceleration. 자, 이런 proportionality, 비례 관계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acceleration, 물체가 왜 가속되는가, 물체 속도가 왜 변하는가가 바로 힘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은 acceleration, 속도가 변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힘도 엑셀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벡터입니다. 둘 다 벡터 퀀티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벡터 퀀티티가 서로 같아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fx와 ax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 비례 상수가 mass입니다. mass, 질량. 그래서 f는 ma,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m이 질량인데, 질량이면 음수가 불가능하죠. 양수죠. 즉 이 proportional constant, 비례 상수가 양수이다. 따라서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 그리고 질량은 스칼라 퀀티티예요. 스칼라 퀀티티이기 때문에 얘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방향이에요. 즉 한마디로 힘이 세면은 가속도도 크고, 그리고 힘의 방향대로 가속도의 방향이 정해진다. 즉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은 물체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다. 즉 속도가 오른쪽으로 변한다. 속도가 오른쪽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가던 물체에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지면은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던 물체에 오른쪽에 힘이 작용한다. 즉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면은 왼쪽으로 가는 물체가 점점 느려진다.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물체가 점점 느려지는 경우도 가속도가 오른쪽인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가던 물체에 오른쪽 방향에 힘이 계속 가해져서 가속도가 계속 오른쪽이다 하면은 왼쪽으로 가다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점점 빨라지고. 그래서 가속도만 가지고 물체 속도가 어떤 이런 관계가 있는가 따지려고 하면은 약간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힘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가속도랑 힘이랑 같은 방향이고 서로 비례한다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이렇게 벨라서리랑 액셀레이션 대신에 벨라서리랑 이렇게 force, 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러면 좀 더 이제 우리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그럼 오른쪽으로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따라서 스피드가 빨라진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때 힘도 왼쪽으로 작용한다.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힘이 왼쪽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점점 빨라지겠죠, 왼쪽으로. 따라서 이때도 스피드업. 근데 내가 만약에 벨라서리가 지금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이 왼쪽으로 작용한다.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힘이 왼쪽으로 작용한다. 이 물체가 가고 있는데 계속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다. 혹은 여기 마찰력이 작용한다. 마찰력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거든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한다. 그럼 왼쪽으로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따라서 이렇게 벨라서리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에는 물체가 점점 느려지겠죠. 결국에는 멈춥니다. 벨라서리가 마이너스고 폴스가 플러스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시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5단원 내용인 이 힘을 이용해서 좀 더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물리는 더 많이 공부하면은 오히려 더 쉬워져요. 공부할 게 많아지면은 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물리는 원리를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원리를 더 많이 알면은 더 쉬워지는 거죠. 자, 퀵퀴즈 2.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a car is traveling eastward and slowing down, what is the direction of the force on the car that causes it to slow down? A번 eastward, B번 westward, C번 neither eastward nor westward. 자, eastward이면 동쪽이죠. 자동차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동해, 얘가 서해, 얘가 북한, 얘가 이제 남해 있죠, 남해.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봤을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이죠. 위쪽이 북쪽이고요. 물론 지금은 저희는 1차원 운동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직선 운동밖에 안 다룹니다. 이렇게 직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쪽 혹은 뭐 플러스 X 방향, 얘가 서쪽, 마이너스 X 방향.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느려지고 있다. 점점 느려지면은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점점 느려져요. 힘이 이렇게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점점 느려졌겠죠. 따라서 힘은 westward, 서쪽으로 작용한다. B번이 답이고요. From now on, we shall use the term acceleration to mean instantaneous acceleration. When we mean average acceleration, we shall always use the adjective average because Vx equals dx over dt. The acceleration can also be written as that is in one-dimensional motion. The acceleration of a particle equals the second derivative of the particle's position x with respect to time. 자,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instantaneous acceleration, 순간 가속도 대신에 그냥 가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속도가 몇이야 하면은 그건 이제 순간 가속도가 몇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만약에 내가 아니 나 순간 가속도 말고 평균 가속도 얘기하고 싶어 하면은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acceleration 하면은 자동적으로 instantaneous acceleration 의미하는 거고 average acceleration이라고 이렇게 average 붙여야지만 평균 가속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에서 이퀘이션 2.10에서 이렇게 AX가 DT분의 DVX였죠. AX가 DT분의 DVX. VX 위치 이렇게 분자에 안 쓰고 이렇게 옆에 쓰기도 하죠. 이렇게. 근데 지금 VX가 DT분의 DX라는 거 알잖아요, 저희. 따라서 VX 자리에다가 이렇게 DT분의 DX 대입을 딱 해요. 그러면은 X를 T로 한 번 미분하고 다시 한 번 T로 미분한다. 즉 X를 T로 두 번 미분했다. 이거를 이렇게 길게 안 쓰고 짧게 DT 제곱 분의 D제곱 X 이렇게 쓰죠. 따라서 가속도는 포지션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다. 즉 액셀레이션은 포지션의 세컨 데리버티브, 이게 도함수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제 보기 전에 이 P4 Prevention 함정 방지 보면은 Negative acceleration. Keep in mind that negative acceleration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an object is slowing down. If the acceleration is negative and the velocity is negative, the object is speeding up. 자, acceleration이 음수다. 잠깐만, 가속도가 음수라고? 가속하면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가속도가 음수면은 점점 느려지는 건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애초에 물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다. 물체가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가속도도 왼쪽이면은 스피딩업이에요. 스피딩업. 그러니까 벨라서리랑 액셀레이션 말고 이 벨라서리랑 포스 관점으로 보면은 자동차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있다. 벨라서리가 네게티브다. 그런데 포스도 네게티브다. 뒤에 여기 뭐 제트 엔진이 달려가지고 막 불을 막 뿜어가지고 자동차가 왼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 하면 왼쪽으로 점점 더 빨라지겠죠. 즉 포스가 네게티브인데 자동차가 스피딩업 하는 거죠.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죠. 즉 액셀레이션이 네게티브 왼쪽이어도 벨라서리가 충분히 빨라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벨라서리가 빨라진다 하면은 벨라서리가 빨라진다, 벨라서리의 크기가 커진다. 즉 벨라서리의 매그니튜드가 증가한다. 그런데 벨라서리의 매그니튜드면은 스피드니까 스피드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벨라서리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증가한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은 벨라서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벨라서리가 감소하고 있다. 액셀레이션이 마이너스면은 벨라서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벨라서리가 감소하고 있는데 스피드는 커지는 거죠. 왼쪽으로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People Prevention 2.5 Deceleration. The word deceleration has the common popular connotation of slowing down. We will not use this word in this book because it confuses
the definition we have given for negative acceleration. 자, 영한사전 보면은 deceleration이면은 감속이거든요, 감속.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속력이 느려진다. 야, 속력 좀 늦춰. 너무 빨라. 야, 감속 좀 해. 그래서 이제 이 deceleration이 슬로잉 다운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책이나 아니면은 다른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decel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acceleration이라는 단어만 쓰고요. acceleration이 플러스다. 그러면은 벨라서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acceleration이 마이너스다 하면은 벨라서리가 작아지고 있다. acceleration이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다 하면은 속도가 커진다. 벨라서리 값이 커진다. 커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4m/s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m/s로 가는 것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벨라서리가 커진다. 근데 이거의 크기, 매그니튜드가 스피드니까 스피드는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액셀레이션이 음수다. 그렇다는 얘기는 벨라서리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벨라서리가 작아진다.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마이너스 3m였다가 마이너스 4m로 바뀌었다. 이것도 벨라서리가 작아진 거예요. 스피드로 보면 커지는 거죠. 스피드는 이거 부호 떼고 하는 거니까 3에서 4로 바뀌면 스피드는 커지는 건데 벨라서리는 작아지는 거다. 잘 한번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예제. 그냥 예제가 아니라 컨셉추얼 example이네요. 컨셉추얼 example 2.5 Graphical relationship between x, vx, and ax Partition, velocity, acceleration 얘네들 사이에 그래프 관계 The partition of an object moving along the x-axis varies with time as in figure 2.8a Graph the velocity versus time and the acceleration versus time for the object. 자, 그림 2.8a에서 x축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림 2.8a, 그림 2.8이 요거고 a가 이제 요겁니다. 요거. 문제에서 그림 2.8a만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는 밑에 있는 그림들은 보면 안 됩니다. 저거는 해설 때문에 그려놓은 거고 문제에서 보라고 한 건 a만 봐야 돼요. 그래서 a 그림을 보니까 x, partition time 그래프죠. 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물체 위치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partition time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물체의 벨라서리 vs 타임 그래프와 acceleration vs 타임 그래프도 그려라. 그래서 요거는 좀 그림을 보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안 보고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저는 편의상 그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렇게 partition 타임 그래프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벨라서리 타임 그래프 알고 싶어요. 즉 벨라서리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벨라서리 구한 다음에 acceleration도 구할 거고요. 그러면은 벨라서리의 경우에는 얘는 dt분의 dx 혹은 이 파디션 타임 그래프에서 미분이니까 즉 접선의 기울기죠. 따라서 이 파디션 타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다 딱 그리면 됩니다. 자, TA, TB, C, D, E, F 중에서 제일 길이가 좀 가팔라 보이는 게 어딘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가 좀 제일 가팔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문제 의도가 여기가 이렇게 직선인 것 같아요. 직선. 그림은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그림을 좀 제대로 못 그린 거고 직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직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직선이고 나머지는 곡선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를 보고선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실 뭐 이제 그려져 있으니까 새로 그리진 않을 건데 처음에 0초일 때 접선 생각하면은 뭔가 이렇게 수평선이죠. 수평선. 따라서 수평이다. 즉 기울기가 0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벨라서리 값이 0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 기울기 값이 점점 이렇게 증가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휜 거 보고선 이게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y는 x세제곱 그래프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딱 이런 부분만 그림 보고선 사람이 x제곱인지 x세제곱인지 좀 알기 어렵죠. 엄청 섬세한 사람 아니면 알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미분한 게 직선이 나오는 거 보니까 3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인 것 같아요. 2차 함수 미분하면은 1차 함수로 바뀌죠. 즉 직선이죠. 직선. 그래서 이게 아마 시간에 대한 즉 xt는 뭐 예를 들어서 10분의 1 t제곱 이런 식으로 2차 함수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대략적으로 여기 기울기가 한 3분의 2인 것 같거든요. 그럼 미분했을 때 3분의 2t 나오려고 하면은 적분하면은 10분의 1 t제곱이 아니라 한 3분의 1 t제곱 정도 되지 않나. 이 그래프가 3분의 1 t제곱 그래프의 일부이지 않나. 이렇게 쫙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딱 여기까지만 요식이고 여기부터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건 저희가 지금 배우는 내용은 아니니까 뭐 무시해도 되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고요. 만약에 이런 내용 잘 모르시면은 미분 적분 먼저 공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 물리 공부하기보다. 그 다음 이런 구간에서는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이다. 즉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 퍼디션 타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벨라서리인데 기울기가 일정하다. 벨라서리가 일정하다. 벨라서리가 이렇게 일정하다. 그리고 TB에서 TD까지는 이렇게 기울기가 좀 감소합니다. 0을 향해서 감소하죠. 사실은 TB부터 TD까지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TD 이후에도 계속 감소하죠. 기울기가 즉 벨라서리가 이렇게 계속 감소한다. T2까지 감소한다. T2까지 이렇게 감소하고요. T2에서 뭔가 기울기가 제일 작죠. T2에서 기울기가 제일 작다. 벨라서리 값이 제일 음수 방향으로 제일 멀리 있다. 그리고 TF 이후로 이렇게 직선이다. 직선인데 또 수평이다. 즉 기울기 값이 0이다. 기울값이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퍼디션 타임 그래프 통해서 벨라서리 타임 그래프 한번 그려봤고요. 또 이제 이 AX도 이렇게 AX도 DT분의 D VX죠. 따라서 이 VXT 그래프 미분하면은 즉 접선에서의 기울기 구하면은 이 AX 나옵니다. 이 기울기 몇이죠? 기울기 몇인지 모르지만 일정하죠. 따라서 가속도 일정하다.
그리고 이제 양수니까 가속도 값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이다. 아까 얘가 뭐 3분의 1 t 제곱이다 하면은 얘가 미분하면은 3분의 2t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3분의 2니까 아마 이 값이 3분의 2가 아닐까. 3분의 2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뭐 예시 들어봤고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 기울기가 수평이다. 기울기가 0이다. 따라서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울기가 지금 일정해 보이죠?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이다. 기울기 일정하고 음수. 여긴 기울기가 양수. 물체 벨라설이 보면은 이제 음수죠, 음수. 즉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기울기는 양수죠. 즉 가속도가 양수. 그래서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속도가 오른쪽이다. 즉 힘이 오른쪽이다. 점점 느려져가지고 멈췄다. 멈춘 게 바로 이거죠. 벨라설이 값이 0이다. 멈췄으니까 포지션 값이 안 바뀌죠. 가만히 있으니까 포지션 값이 안 바뀐다. 시간이 지나도 포지션 값이 안 바뀐다. 그리고 이제 적분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미분 적분 배우신 분들이면은 적분 시간에 이렇게 적분 통해서 원래 그래프 모양도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물론 적분 상수에 따라서 이 높낮이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예제 2.6 Average and Instantaneous Acceleration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The velocity of a particle moving along the x-axis varies according to the expression Vx equals 40 minus 5t squared, where Vx is in meters per sec and t is in sec. A. Find the average acceleration in the time interval t equals 0 to t equals 2 seconds. 자, x축 따라서 움직이는 파티클의 벨라서리가 파티클의 속도가 Vx는 40-5t 제곱으로 주어졌다. Vx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요. 그 다음 t 단위는 세크고요. 그냥 이제 이것만 딱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물론 이 책에서는 Vx 속도 의미하고 t 시간 의미하는 거 알긴 알지만 그냥 이 식이 이 책 밖에서 딱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알려줘야겠죠. 특히 이제 40 뒤에 미터 퍼 세크 같은 거 다 생략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뭐 좀 사소한 거고. A번 보면은 0초와 2초 사이의 그 시간 간격에서 average acceleration 한번 구해봐라. 자, average acceleration AX average 이 정의가 델타 t분의 델타 vx였죠. 다시 쓰면은 tf 빼기 ti 분의 vxf 빼기 vxi. 그러면은 0초와 2초 시간 간격이니까 처음 시간 ti가 0초, tf가 2초. 따라서 2.0 세컨즈 빼기 0 분의. 자, 참고로 0의 경우에는 보통 세컨즈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0이라는 것은 그냥 없던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뭐 굳이 단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붙여도 상관없죠. 0 곱하기 s 해봤자 어차피 0이니까. 어쨌든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vxf. 자, 시간에 따른 벨라서리식 나와 있으니까 원하는 시간 대입하면 원하는 벨라서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vxf는 그러면 이 vx에다가 2 대입하면 되겠죠. 2.0 세컨즈. 대입하는 거 그냥 숫자만 써줄게요. 2 빼기 vx 0 대입을 해보면은 2 대입하면은 2의 제곱 4, 5, 4, 20 40에서 20 빼면 20이죠 20m per sec 빼기 0 대입하면은 40m per sec죠 40m per sec 나누기 2 seconds 하면은 마이너스 20m per sec 나누기 2.0 m per sec 하면은 마이너스 10 m per sec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10 m per sec 제곱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솔루션 보면은 conceptualize, categoriz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앞에서 배웠던 대로 이렇게 conceptualize, categorize 단계를 거쳐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풀려고 봤더니 못 풀겠더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난 생각이 안 났더라 하면은 최대한 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X축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1차원 운동이죠. 저희가 지금 챕터 2 하고 있으니까 즉 1차원 운동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봤을 때 1차원 운동이겠지 알 수 있지만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 챕터 2에서 낸 문제인지 챕터 3에서 낸 문제인지 시험 문제에서는 안 알려주죠. 따라서 이 문제를 보고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아, X축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일직선상의 운동이구나, 그리고 벨라서리를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잘 나타냈으면은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0초와 2초 사이가 관심사니까 이렇게 VT 그래프에서 T 왼쪽인 부분, 이런 부분은 별로 관심 없죠. 어쨌든 한번 그려보면은 40-5t 제곱이면은 Y절편, 즉 세로축 VX축 절편이 40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그리고 마이너스 5t 제곱이면은 t 제곱이니까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5니까 2차 함수 최고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이죠.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언제 vx가 0인가 보면은 즉 x절편, 여기선 t절편 몇인가 보면은 0이라고 딱 하면은 40-5t 제곱이 0이다. 5로 나눠주면은 8-t 제곱이 0이다. 그러면 t 제곱은 8이니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이죠. 루트 2가 대략 1.41이니까 2 곱하면은 2.8입니다. 2.82. 여기가 대략 2.82. 정확히는 2루트 2 혹은 루트 8.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8 혹은 대략 2.82초 단위 세컨드. 그럼 이제 여기가 2.8이니까 한 이쯤이 2초, 이쯤이 한 1초. 그러면 0초에서부터 2초까지 average acceleration 이렇게 기울기 찾으면 되겠죠.
이 직선의 길이가 바로 답이다. 기울기 음수. 그래서 뭐 이런 과정 거쳐서 해보면은 마이너스 1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B번 Determine the acceleration at t equals 2 seconds. 자, 2초에서 acceleration. 2초에서 이런 2초에서 acceleration이면은 2초에서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울기보다 더 가파르죠. 아마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이제 크기로 치면 더 큰 값이죠. 자, 그러면은 AX는 DT분의 DVX니까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40 미분하면 0이고 마이너스 5t제곱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0t죠. 10t. 따라서 2초 딱 대입하면은 즉 AX t는 2세컨즈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이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스퀘어드. 이렇게 이 미분도 어떻게 보면은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 이렇게 미터 퍼 세크 제곱 되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처음 분석도 했지만 답이 이렇게 마이너스 20이 맞는지 확인해보면은 네, 맞죠. 그리고 여기 파이널라이즈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컨셉츄얼라이즈랑 카테고라이즈 이거 설명하진 않을 건데 근데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컨셉츄얼라이즈, 카테고라이즈, 그 다음에 파이널라이즈까지. 자, 마지막 이 부분. So far, we have evaluated the derivatives of a function by starting with the definition of the function and then taking the limit of a specific ratio. If you are familiar with calculus, you should recognize that there are specific rules for taking derivatives. These rules, which are listed in Appendix B6, enable us to evaluate derivatives quickly. For instance, one rule tells us that the derivative of any constant is zero. As another example, suppose x is proportional to some power of t such as in the expression x equals at to the power of n, where a and n are constants. This expression is a very common functional form. The derivative of x with respect to t is in this way. Applying these rules to example 2.6, in which vx equals 40 minus 5t squared, we quickly find that the acceleration is minus 10t, as we found in part B of the example. 자, 앞에서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vx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10t 구해서 바로 2초 대입해서 마이너스 20m/s B번 답을 쉽게 구했는데 만약에 칼큘러스를 잘 모른다 하면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분을 안다는 가정하에 마치 이제 이렇게 풀었었는데 만약에 미분을 아직 안 배웠다, 곧 칼큘러스 미적분학 시간에 뭐 몇 주 뒤에 배운다 라고 하면은 자, 정의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AX는 즉 인스탄테니어스 액셀레이션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x 이렇게 되죠. 다시 쓰면은 분자만 다시 쓰면은 델타 vx는 vxf 빼기 vxi예요. 그리고 지금 vx가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40-5t제곱 이렇게 나와있죠. 따라서 vxf는 얘는 vx에다가 나중시간 tf 대입을 하고요. 그리고 vxi는 현재시간, 처음시간 ti 딱 대입을 합니다. 그런데 델타 t 이게 바로 이제 tf 빼기 ti이기 때문에 tf로 정리하면은 tf는 ti 더하기 델타 t예요. 그리고 굳이 ti라고 하지 말고 ti를 그냥 t라고 할게요. 그럼 다시 쓰면은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vxf 대신에 vxtf인데 40-5t 제곱에다가 t에다가 이 tf 즉 t 더하기 델타 t 더하기 델타 t 제곱 빼기 실수하지 않게 괄호 딱 해주고요. 또 vxi는 vx에다가 ti 즉 t 대입한 거죠. t 따라서 40-5 그냥 t 제곱 분자만 전개해보면은 40-5 t 제곱 더하기 2t 델타 t 더하기 델타 t의 제곱 빼기 40 더하기 5t 제곱이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40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t 제곱 지워지고요. 이만큼만 남습니다. 이때 이제 분모 델타 t 써주면은 델타 t 딱 써주면은 약분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지워주면은 분모는 1 남고요. 분모 1을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좀 정리하면은 플러스 2t 대신에 그냥 2t라고 써주고 델타 t가 0으로 가니까 얘가 0으로 갑니다. 즉 얘도 0으로 이렇게 사라져요. 따라서 마이너스 10t만 남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분을 잘 모르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미분을 전혀 모르면은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 공부할 때 수학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분 모르시는 분들은 칼큘러스 미적분학 교재나 아니면 그 교재가 너무 두꺼워서 좀 부담이 된다,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면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미분까지만이라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2.5까지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6 모션 다이어그램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